네, 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문재용입니다. 자, 어제 9월 모의고사가 있었고요. 이제 다음날 바로 이제 해설 강의 또 어김없이 찍게 되었는데, 난이도가 되게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저는 처음 풀 때 느낌은 이랬거든요. 뭐 누구나 예견했던 거죠. 당연히 6월보단 어려웠다. 근데 그냥 뭐 지금까지 치러졌었던 수많은 모의고사, 그 다음에 수능들하고 비교했을 때 얘가 막 특출나게 어려운가 하면은 저는 그렇다고 느끼진 못했거든요. 물론 어려운 문항이 일부 있었어요. 아,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싶은 게 몇 개 있었는데, 아니 뭐 고난도 문제 한 두세 개 있다고 해서 이게 뭐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시험이 되는 거는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할만했네 라고 느꼈는데, 뭐 역시나 학생들은 또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제가 매년 해설할 때마다 느끼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나고 나니까 그렇더라고요. 6월 모의고사 해설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아니 이게 왜 정답률이 이렇게 낮게 나오지? 이걸 왜 틀리지? 좀 제가 공감을 못하는 그런 이제 발언을 많이 하는데 6월에 특히 그래요. 근데 이제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은 아무래도 현역 고3들은 6월 모의고사가 이제 현장에서 보는 첫 평가원 모의고사고, 아직은 그 출제 코드에 대한 이해도 많이 부족하고 기출에 대한 어떤 체화도 많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독 6월 때 정말 별거 아닌데, 저도 그냥 진짜 별거 아닌 것처럼 딱 해설해 버리고 막 1분 컷 가능한 문제인데 정작 정답률은 낮고, 그런 좀 저랑 수험생들과의 간의 어떤 좀 괴리, 그런 게 많을 때가 6월이에요. 근데 이번엔 6월이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그게 저는 9월로 2월이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6월 때 한 방 좀 맞아봤어야 되는데, 이게 9월 때 처음 맞아보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이제 수능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자, 쉬운 6월에 여파가 좀 다가왔다고 이제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저는 제 소신대로 가겠습니다. 저는 정답률을 보기 전부터 이 정도면 그래도 할 만한 시험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물론 뭐 1등급 비율 낮게 나오겠죠. 10% 당연히 밑으로 나올 거고, 뭐 예상하기에 따라서 뭐 4, 5%가 나올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글쎄요. 저는 이게 뭐 미친 듯이 어려운 시험은 일단 아니다. 이거는 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풀 때는 그냥 평이했어요. 저도 어렵다고 느낄 때 있어요. 제가 뭐 모든 시험을 다 쉽다고 느끼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어려운 건 어렵다고 느끼는데 그 정도는 아니다. 이거는 제가 좀 고집을 부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혹시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이번 시험은 진짜 역대급으로 어려운 시험이야. 그래서 수능 때는 6월과 9월 그 중간 어디 사이에 그 적절한 난이도에서 나오겠거니.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수능 때 이거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물론 뭐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건데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역대급이 아니에요. 이건 정신 차려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 문항 한 문항씩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난이도에 좀 적응을 빨리 해야 된다라는 거 강조를 좀 드렸고요. 매력적 오답들이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6월에는 이런 게 거의 없었는데, 그 20번 때, 그러니까 초반부 문제를 풀 때 느낀 게, 확실히 24번 학생들 진짜 많이 틀리겠구나. 21번도 많이들 틀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좀 그랬고요. 23번 같은 경우도 아마 이 정도만 돼도 벌써 헷갈리시는 분들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따가 이제 또 풀겠지만, 얘가 두 개 대등한 소재의 대비잖아요. 라이프 내레이터랑 바이오그래프랑. 근데 분명 라이프 내레이터가 중심 소재야 라고 생각하신 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를테면 뭐 3번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기준을 좀 잡아 드릴게요. 오케이. 24번 어려웠다? 여기까지는 내가 이해. 근데 23번에서 아직도 중심 소재를 못 잡았다? 아니면 바이 컨트라스트 잡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무리한 요구인가요? 바이 컨트라스트에서 철수랑 영희의 대비가 나왔어요. 철수가 주인공이에요? 영희가 주인공이에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둘이 합쳐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 이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개념이고, 아무리 떨리는 시험장이고 시간 압박에 그 부담감이 있었더라도 바이 컨트라스트를 놓쳤다? 그리고 바이 컨트라스트를 봤는데 둘 중 하나로 그냥 밀고 간다? 이거는 기출에 대한 소화가 안 됐고 영어 수능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양보할 수 없는 거, 이건 진짜 보완하셔야 돼요. 이거를 어렵다고 포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빈칸 같은 경우는 확실히 난이도가 올라가기는 했고, 특히 이제 제가 31번 풀 때, 이거 보나마나 또 31번 이제 난이 나겠구나 했는데, 역시나 이거는 구조적인 이해가 좀 필요한 문제가 되겠고,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정말 어렵다고 할 만한 요소가 있다면 전 그거였어요. 예전에는 구조가 좀 확실하게 보이는 케이스가 많았거든요. 특히나 연결사 힌트가 되게 많았는데,
이번에는 유독 연결사가 없이도 지문의 대립구도라든가 또는 어떤 일반적 진술과 구체적 진술, 요 어떤 이제 GS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잡아야 하는 게 예전보다 비중이 살짝 늘었다라는 게 좀 느껴졌거든요. 아마 거기에서 좀 헷갈렸던 것 같고 그 여파가 31번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32번 같은 경우는 사실 중심 내용만 파악을 좀 잘 하시면은 아니 뭐 이거 뭐 공간 마이너스라는 거 파악 못 하셨습니까? 이거 정도만 파악하고 나머지는 어차피 매력적 오답 거르기니까 자, 그 정도가 될 것 같고요. 33번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정답률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답률이 높은 문항들을 다 보면은 그냥 내용일치 문제처럼 쭉 읽고서 답 내는 게 안 되는 문제들.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논리적인 구조를 봐야 되는 문제들이 다 오답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공부 왜 하세요? 그냥 해석하고 답 찍을 거면 이건 수능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럼 뭐 내신 때도 했던 거 아니에요? 지문의 논리적 구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거 가르치려고 제가 수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보완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이번에 정말 여실히 느껴집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 오케이. 이거 인정. 이건 진짜 어려웠어요. 이건 어려웠고 특히나 소재가 너무나도 어려워서 아마 deterministic?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이거 파악하는 거조차 좀 힘들었을 거예요. 저도 사실 솔직히 말하면 deterministic, 요 결정론적이다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상태에서 답을 냈습니다. 근데 반대로 희망적이지 않아요? 야, 강사도 요거 뜻 모르는데 답 맞췄어. 그것도 되게 자신감을 갖고. 그러니까 이게 교양 영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답을 낼 수 있어요. 답을 낼 수 있고 그 패턴이 정해져 있는데 저는 그 패턴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인 거죠. 수능 강사니까. 제가 영어를 엄청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보다 영어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이해도가 있으니까 수능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쉽게 내는 거거든요. 남은 기간 동안 하셔야 될 게 이겁니다. 수능에 대한 준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커뮤니티에서 이상한 짓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평가원이 낚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내가 안 당하는 거죠. 자, 두 번, 세 번 당하면 뭐다? 이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만 당합시다, 우리. 이제 그만 당하고. 자, 이제 간접쓰기도 잠깐 이제 얘기를 하자면 아니, 간접쓰기 39번 예상했어요. 이건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한 적도 없는 풀이냐? 아니에요. 이것도 나래의 법비예요. 근데 나래의 법비 무조건 나온다고 했잖아요. 간접쓰기에서는. 이번엔 39번에서 이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 예상을 못했던 건 37번. 야, 이게 이 정도인가? 나중에 학생들 물론 만나서 물어봐야 알 것 같은데 이게 3번으로 가는 게 그렇게까지 매력적이었나? 얘는 소재도 친숙하고요. 왜 5년 전에 숫자를 안 쓰고서 이제 유인물 같은 거 배부한다? 요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개념이란 게 꼭 숫자가 아니어도 있을 수 있다. 그 소재가 또 나온 거고 그래서 내용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생각은 안 들었고요. 그리고 전형적인 통념 비판형인데 이 정도면 전형적인 게 아닌 건가? 꼭 many people이 나와야지만 통념 비판형인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확실히 이거 구조 보는 게 약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이제는 20%대 정답률이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다시 들었고 평이했습니다. 막 놀랍고 신비한 거는 없었어요. 39번이 그나마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역시나 나레이 법비 구조를 이용한 그러니까 나레이 법비에서 not just를 잡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는 그냥 이거 일반적 진술과 피라미드라는 구체적 예시 사이의 그 구조 요거를 잡았어도 풀 수 있는 문제고요. 나름 기련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40번이 오답률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 지금도 빈칸 앞에 그러니까 요양문 빈칸 앞에 부정어를 넣는 순간 이렇게 돼버린다? 이거 6월 때 이미 당했잖아요. 6월 때 빈칸 앞에 부정어 엘리미네이트 나와가지고 방향성 바뀌는 거 이미 당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 당하면 뭐라고요? 안 된다니까요. 이거 그만 당해야 됩니다. 자, 앞에 부정어 좀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고 장문 독해도 뭐 평이했습니다. 오히려 어휘 문제가 정답률이 더 높았어요. 그렇죠? 제목 문제에서 좀 무너졌는데 이런 매력적 오답에 대한 선지에 대한 골라내는 그 안목 있죠. 이런 것들을 좀 더 기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9월은 6월 때 어떤 못 경험했었던 그 아픔을 좀 뒤늦게 경험을 해버렸는데 뭐 조건은 비슷해요. 뭐 누구는 6월 어려운 시험 혼자 본 거 아니잖아요. 다 같이 쉬운 6월 보다가 방심해서 9월에 이제 털린 건데 방심하지 않고 잘 공부하신 분들은 너무 잘하셨고 그리고 기준은 항상 기출이 돼야 된다라는 거. 이 정도 매력적 오답 선지를 만들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뭐 이제 사설 모의고사 막 저희도 막 풀고 막 그럴 텐데 근데
나쁘지 않아요. 문제들이 꽤 괜찮은데 역시 선지를 구성하는 그 안목은 남다릅니다. 좀 그런 것들을 기출을 통해서 계속 감을 잡으셔야 되겠고 수능 직전까지도 계속 파고 드셔야 돼요. 아, 요런 식으로 오답 만드는구나. 아, 수능 때도 요런 짓거리 또 하겠구나. 세 번은 안 속아야지. 좀 요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유형별 분류 이제 해놨습니다. 뭐 이항대립 재진술은 사실 모든 지문에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풀이에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뭐 23번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좀 골고루 써야 됐었고 그리고 나름 좀 킬러라고 할 만한 37, 39는 역시나 뭐 이제 간접쓰기라는 게 다 결국 둘로 나눠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항대립이 중요했고 빈칸 추론은요. 제가 봤을 땐 대립구도는 거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부수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이지 사실은 그냥 중심 내용 파악하는 거. 그래서 재진술 구조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이제 유용했던 것 같고. 그리고 38번 같은 경우는 그냥 대명사로 그쵸 풀렸었죠. 자, 스키마 활용도는 그렇게 높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스키마보다는 지문 자체에서 정말 희미하지만 나눌 수 있는 힌트를 주거든요. 뭐 그게 to가 되었건, other가 되었건, 또는 뭐 not just가 되었건 그거를 잡아서 나누는 게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이제 체크하시면서 내가 트릭 문항에 주로 어디에 좀 포진이 되어 있는가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총평은 이 정도로 이제 하고 보완해야 될 점들은 제가 등급별로 좀 적어놨습니다. 1등급 같은 경우는요. 아마 독해감이 좀 있는 분들일 거예요. 그냥 이제 쭉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좀 바로바로 이해가 되는 학생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인 거. 구조가 좀 중요한 문제에서 많이 틀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31, 37, 39 만약 이것만 틀렸다. 자, 이거는 불가능하지 않아요. 구조적인 약점 충분히 지금부터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오답률 높은 문항 위주로 다시 한 번 더 좀 검토를 하시면서 매주 이제 실무 연습하면서 보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수능 때 이거보다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제로가 아니라고 했죠. 그거에 대한 대비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항들을 아예 그냥 손도 못 대고 찍는 일은 적어도 없도록 그렇게 해서 2등급으로 떨어질 좀 불안 요소들을 확실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좀 1등급은 아니고 2, 3등급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또는 나름 1등급 잘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9월에서 2등급으로 좀 떨어졌다 또는 뭐 진짜 막 3등급까지 떨어졌다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기출체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높이를 좀 잡으셔야 됩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난이도 아니라고 했어요. 이 정도 기출 예전부터 많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 문제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과거 기출 문제들 다시 한번 잘 보시면서 점검을 하셔야 돼요. 특히나 지금 제가 적은 이 네 문제 있죠. 얘는 딱 보자마자 이거 또 너구나. 또 나왔네. 거의 그 정도 됐어야 됩니다. 이제 수능 볼 준비가 되셨다면은 이 정도쯤은 그냥 가볍게 처리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에서 틀린 문제가 사실 저 하나라도 적을까 하다가 그래도 뭐 사람이니까 오케이 2개 이상 틀렸다? 이건 진짜 양보 못해요. 오케이 하나까지는 진짜 인정, 뭐 컨디션 문제로. 근데 2개 이상 틀렸다? 기출 안 돼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분들이 진짜 긴장하셔야 돼요. 수능 때 그래요, 뭐 이제 열심히 기도하셔가지고 다행히 뭐 쉽게 나왔어. 9월보다 쉽게 나왔어. 그러면은 뭐 1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혹시라도 수능 때 이거보다 더 어렵게 나왔다. 이건 진짜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등급을. 그래서 이건 진짜 정신 차려야 되는 게 현재 좀 애매한 이제 2, 3등급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등급 이하이신 분들은 자, 현실적으로 갑시다. 만약에 내가 나 수학 천재 과학 영재야. 국어 미쳤어. 그냥 영어만 못해. 그런 분들이라면 1등급을 갈 수 있어요. 영어에 좀 집중을 하면 충분히 가능은 한데 그렇지 않다. 영어만 약한 게 아니고 다른 것도 할 게 너무 많아. 탐구도 해야 되고 지금 아직 국어하고 수학도 약해. 그럼 현실적으로 영어에만 집중하기가 만약 힘들면요. 현재 4등급 이하면은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합니다. 1등급 거의 힘들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제가 현실적으로 가야 되니까 기껏 해봐야 2, 3등급일 텐데 그 2, 3등급 역시도 뭐 현재 몇 등급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게 쉽진 않을 수 있거든요. 당연히 일단 단어예요. 제가 학생들 이제 상담을 해보면은 이거 진짜 별거 아닌데 왜 틀렸지 하면 거의 다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막 단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몰라서 그거는 그냥 사실 뭐 공부가 좀 안 돼 있는 거고 단어를 공부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특정 선지의 단어 하나 삐끗해서 또는
정말 중요한 문장 해석에서 단어 하나 삐끗해서 요거 하나가 문제를 틀리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좀 아쉬운 구멍이 군데군데 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것도 막 엄청 어려운 단어도 아니에요. 막 기본적인 단어 있죠. 어? 이거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런 게 단어를 조금이라도 놓는 순간 구멍이 생기거든요. 왜 시간이 지나면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까먹는 거를 줄일 수 있도록 계속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특히나 이제는 단어장 가지고 외우는 거는 이제 좀 마무리할 때가 되었어요. 왜냐면 그 구멍 잡는 게 더 중요해요. 단어장을 돌려봐야 내가 모르는 그 단어를 보완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기본적인 단어는 단어장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 실무 풀거나 기출 풀면서 내가 모르는 단어 나오잖아요. 선지에. 그게 막 이상한 단어 말고 막 특수한 단어 말고 정말 내가 분명 이거 본 적 있고 당연히 뜻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틀리거나 모르겠다? 그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이제는 약점 노트,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내가 모르는 단어랑 해석들, 개념들을 좀 한 권에다 모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계속 돌리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좀 중요한 단어 위주로 최대한 많이 보완을 해 가셔야 되겠고, 듣기 혹시 틀리셨습니까? 이번엔 듣기 쉬웠기 때문에 이 정도는 다 맞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듣기랑 어휘를 반드시 꼭 다 맞을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게 최선이다. 그리고 기출 같은 경우는 빈순삽을 보통은 아마 포기할 거예요. 이 등급일 경우에는요. 근데 38번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요 정도는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포기하지는 말고 나름 좀 맞출 만한 문항이 있는가를 항상 살펴보시고 그 정도는 좀 도전을 해보는 것도 추천해 드릴게요. 오히려 이런 게 웬만한 대입파악보다 좀 풀만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놓치는 마시고 막 너무 고난도 문항이다 거기까지는 가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냥 무난한 빈칸 순서 삽입 같은 경우는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요즘 순서 삽입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문제는 분명 맞힐 만한 게 있을 거예요. 그렇게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특히나 대입학 아직도 많이 틀릴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 내용을 대략적으로 이해해서는 이 매력적 오답을 걸러낼 수가 없거든요. 아마 웬만한 매력적 오답에 다 빠지고 있을 텐데 내가 어디에서 착각했는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아, 그냥 틀렸네. 또 내가 실력 부족해서 틀렸네가 아니라 나 이거 또 낚였네. 어떤 포인트에 낚이는데, 왜 낚였는데, 그리고 제일 심각한 거 답을 골랐는데 그거 본문에서 근거 찾으라고 하잖아요. 못 찾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해석이 잘 안 되니까 애매한 근거로 자꾸 답을 내게 되는 건데 공부를 하세요. 다 해석할 수 있게 공부하시고 그 안에서 근거 찾는 거 해보세요. 실제 시험장을 선생님 어차피 저 해석 안 되는데요. 근데 공부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공부할 때는 완벽하게 내가 해석할 수 있도록 공부하고 자, 네가 읽은 데서 지금 이 답의 근거 어디에 있어? 그거 찾는 거 해보시라고요. 천천히. 하루에 3지문이라도 좋으니까 꼭 그렇게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요. 수능 때 어차피 시간 부족하고 어차피 또 떨릴 거거든요. 거기에 또 매력적 오답에 다 걸릴 거예요. 그러면 진짜 처참한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이거 살아남는 거예요. 무아지경에 빠져서 수능은 풀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등급대별 전략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 해설을 이제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제가 하는 건 해설 강의고요. 평소 수업처럼 막 분석을 하고 기출 안에 있는 코드를 막 밝혀내고 거기에 너무 집중하진 않을 거예요. 최대한 현실적으로 이거에 답을 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야, 문제는 네가 수업 때 이렇게 가르쳤잖아. 그거 실제로 적용돼. 그거 보여드릴 거예요. 그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애 같은 경우는 소재가 좀 낯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음악을 나름 좀 좋아하는 편이고 또 이 주파수에 대해서 옥타브 개념에 대해서 나름 뭐 들어본 적이 있고 아마 저뿐만 아닐걸요? 이거 예전에 국어신문에도 나온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이제 제가 뭐 그쪽 전문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소재가 익숙하신 분은 분명 메리트가 있었을 건데 만약에 소재가 익숙하지 않다? 그럼 틀릴 거야? 자, 그게 아니죠.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오케이, 그렇다 칩시다. 근데 그래도 제가 납득할 수 없는 거는 이게 가장 많은 오답으로 간 게 2번이거든요. 혹시 아이덴티컬의 뜻을 몰랐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초필수 단어고요. 동일한 똑같은 이란 뜻이잖아요. 그럼 주파수가 똑같다란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까? 한 번이라도 나옵니까? 난 이제 그거부터 묻고 싶은 거예요. 아니, 어떨 때는 내용일치 문제처럼 그냥 그대로 찾아가지고 풀다가 틀리고 어떨 때는 그냥 감으로 상상하다가 틀리고 대체 어디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는데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첫 문장 음악에 근본적인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게 뭔데? 노트네임이라는 것은 이제 얘가 음의 이름을 말하는 거죠. 음의 이름은요. 그러니까 뭐 도레미파 솔라시도 같은 요 음의 이름은요. 반복이 된대요. 자, 뭐 때문이냐면 인지적인 현상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 현상은 뭐랑 대응이 되느냐? 프리퀀시가 뭐한대요? 2배로 증가하거나 반으로 감소한대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프리퀀시가 지금 똑같아요. 동일합니까? 아니요, 증가하거나 감소한다고요. 다만 뭐는 반복이 된다고요? 음의 이름은 반복이 된대요. 그럼 요거를 좀 구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의 이름은 그대로 반복이 되고 다만 뭐는 올라가거나 줄어들거나 한다? 바로 프리퀀시. 주파수 진동수 같은 경우는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구별을 반드시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세팅을 좀 해볼게요. 지금 반복된다라는 거는 그냥 똑같이 이제 같은 게 또 나타난다라는 거구나. 즉 나름 이제 뭐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죠. 반복이 된다라는 게. 이게 이제 음의 이름이 되겠고 반대로 변화하는 거. 2배로 증가하거나 또는 반으로 감소하는 거. 그게 이제 프리퀀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주파수, 진동수. 이제 음악을 얘기하는데 주파수 하니까 너무 좀 약간 촌스럽다. 네, 진동수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내용은요,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혹시라도 뭐 이거를 놓치셨다. 그러면은 이제 어디를 좀 봐주시면 되느냐? 여기 although로 이제 시작되는 부분 보실까요? 자, 음을 이제 색깔에다가 비유를 하는데 제가 although 나오면은 기계적으로 이거 체크하라고 했죠. 콤마 앞뒤에 대비되는 거 뭐야? 그리고 강조점은 뒤에 있어. 이거 잡으라고 했잖아요. 첫 문장에 이거 못 잡는 거 맞아요. 어떻게 잡겠어요, 사실. 여기까지 봐야 연결해서 잡을 수 있는 건데 볼게요. 색깔 얘기예요, 아직은. 이거는 비유기 때문에 공통점에만 주목하시면 돼요. 색깔과 음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자, 얘네 같은 경우는요. 반대편에 있대요. 반대편에 있대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들을 뭐 한다고 본다? 인지적으로는 똑같다고 본대요. 대비되는 거 뭐예요? 일단 제일 쉬운 게 똑같다잖아요. 똑같다고 본대요. 뭐에도 불구하고 반대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거입니다. 아, 똑같냐 아니면은 서로 대비되느냐 요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까 요거랑 대응이 되는 거죠. 음악도 똑같대요. 음악은요 종종 뭐라고 묘사가 되느냐. 자, 투에다가 표시요. 2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대요. 그럼 2 나왔으면은 이거 나누셔야죠. 2가지가 뭔데? 첫 번째는 이거고 두 번째는 이거야. 왜 어나더 썼냐 근데? 자, 2가지 측면이 원하면요. 첫 번째 측면이 원하면요. 얘는 톤이 어떻다고 설명한대요? 진동수가 증가한다고 설명을 한대요. 증가한다는 건 이게 바로 변화가 되겠죠. 아까 요거잖아요. 변화. 역시나 진동수는요. 얘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증가하거나 또는 아까처럼 뭐 반으로 감소하거나 요거예요. 자, 그런 다음 두 번째 측면은 뭐냐? 인지적인 건데 아까 인지적인 거 뭐라고 했어요? 게다가 지금 하나는 변하는 거 나왔으니까 이제 뭐 나올 차례예요? 가만히 있는 거, 동일한 거, 똑같은 거, 반복되는 거 이거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아니나 다를까? Come back home again. 다시 집으로 돌아왔대요. 즉 뭐 했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반복되었다라는 거죠. 도레미파솔라시도에서 다시 도로 돌아온 거예요. 자, 이거를 얘기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프리퀀시가 2배가 될 때마다 도레미파솔라시도에서 다시 이제 도로 돌아온다. 이게 반복이 된다. 요걸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할만하죠. 그냥 투 잡으셨으면 되는 거예요. 아, 변하는 거랑 반복되는 거, 변하는 거랑 반복되는 거, 요 대비구나. 이거는 얼도에서도 잡을 수 있는 거고 첫 문장에서도 잡을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로 이거는 등장할 수가 없는 표현이다. 본문에 언급도 안 됐다. 난 왜 입원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본문에 언급이 그래도 되긴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추론해야 될 건 추론 안 하고 추론 필요 없는 거는 또 틀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3번을 보실게요. 노트네임의 음의 이름에 도달하는데 요 음은요. 똑같이 이제 이름이 붙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름이 동일하대요. 요거잖아요. 이게 아까 음 이름이 반복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피치가 어떻대요? 피치는 음 높이를 말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프리퀀시를 말하는 거나. 자, 이거 우리 수십 번에 봤던 패턴이죠. 프리퀀시란 말 그대로 쓰면 누구나 다 맞추니까. 요것만 이제 음의 높이란 말로 살짝 바꾼 거예요. 하지만 충분히 가능하죠. 자, 이렇게 해서 답 3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내용 그냥 그대로 담고 있어요. 자, 놀랍고 신비한 거 전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됐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22번은 좀 패스를 할 거고요. 23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 총평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랑 대립구도를 다 활용을 하셔야 될 텐데 아마 글을 읽다 보면은 중간에 얘를 발견은 하셨을 거예요. By contrast.
자, 그럼 질문. 바이 컨트라스트로 대비되고 있는 그 두 개의 대상이 뭐예요? 철수랑 영이 누구랑 누구예요? 여기서는. 자, 그걸 잡으셔야 되겠죠. 그게 바로 바이오그래퍼랑 그 다음에 내레이터예요. 라이프 내레이터. 근데 이게 잘 보면은 첫 문장에도 그대로 나오죠. 라이프 내레이터랑 바이오그래퍼 이 둘이 있는데 이 둘은요. 자, 다른 종류의 증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바이 컨트라스트구나. 둘이 다르니까 사용하는 증거가 다르니까. 자, 뭐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라이프 내레이터랑 바이오그래프로 나누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일단 이거 세팅할게요. 밑줄 표시한 게 이제 바이오그래퍼가 되겠고요. 물결 표시한 게 라이프 내레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 어떤 증거를 사용하는가? 저는 그거를 확인할 거예요. 어떤 증거를 사용하는가. 오케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뭐 다 읽으면 알겠지만 첫 문장이 사실상 중심 내용 맞잖아요. 그렇죠? 그 뒤에는 어떤 식으로 다른데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첫 문장에서 이제 주제가 벌써 나온 거고 다만 그냥 다른 증거. 너무 막연하잖아요. 어떤 다른 증거를 쓰는데 이것만 조금 더 구체화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대부분의 이제 전기문 작가 바이오그래퍼는요. 포함을 한다고 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증거를요. 아, 증거의 형태가 이들은 뭔가 다양하구나. 그러면은 라이프 내레이터는 다양하지 않은가? 약간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죠? 자, 그래서 뭐 다양하게 막 나열되고 있어요. 이것들은 이들이 그냥 사용하는 거 나열한 거예요. 그냥 그런 거 보거나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부정어 잘 보시라고 했죠. 상대적으로 뭐는 거의 안 써요, 이들이. personal memory. 얘는 쓰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전기 작가들은 personal memory는 거의 쓰지 않는데요. 그래서 few랑 요거 personal memory까지 같이 좀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적인 기억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요거 되셨죠? 자, 이거랑 대비되는 거 바로 나옵니다. 이들한테는요. 아, 나왔네요. 요 personal memory가 어떻대요? 주요한 기록의 원천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확실한 대비 포인트죠. 퍼스널 메모리를 쓰느냐 안 쓰느냐로 확실하게 나눠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 그래서 이제 개인 기록, 개인의 이제 기억. 이거를 바이오그래프는 거의 안 쓰지만 라이프 내레이터는 상당히 쓴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딱 구별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러면 핵심 내용 거의 다 나왔습니다. 뒤에는 이제 한번 간단하게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 뭐 딱히 반전이라고 할 만한 건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걸 가지고 답을 냈어요. 1번 보실게요. 다양한 종류의 스토리텔링 하고 나왔는데 스토리텔링 뭐 말하는 거예요? 바이오그래퍼야 아니면 라이프 내레이터야. 이것에 있어서 personal memories 요거의 역할. 이들이 하는 역할이 달랐었죠. 얘는 사용 별로 안 하고 얘는 사용을 하고 딱 그거를 잘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이제 1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몇 번으로 많이 갔냐면은 3번. 3번 딱 보자마자 이제 아닌 거 보이죠? 이 글의 주인공은 바이오그래퍼예요, 라이프 내레이터예요? 여러분, 바이 컨트라스트는요, 둘을 대등하게 대비시켜 주는 거예요. 어느 하나를 편드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우에버나 예트하고는 다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라이프 내레이티브 요것만 조명을 하는 것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얘가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Influence of A on B인데 A가 B에 주는 영향이요. 그 출처의 종류가 삶에 대한 이야기의 질에 주는 영향. 어떤 질적인 영향을 줬죠? 자, 이것도 언급된 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조명을 한 적이 없고요. 방금 저희가 읽은 데서. 자,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3번으로 가는 거는 그냥 읽고서 왠지 라이프 내레이티브 되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 뭐 소스도 나왔었던 것 같아. 안이하게 푼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조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하고 바이 컨트라스트를 쓰려는 시도의 흔적이 안 보여요. 3번으로 갔다라는 것 자체는요. 다행히 그 비중이 많지는 않았지만 아마 아직도 이 정도의 매력적 오답만 나와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더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자, 독해에 대한 보완이 좀 많이 필요하겠고 자, 좀 쓴소리가 많습니다. 네, 그 다음에 24번 볼게요. 이야, 이 정도일 줄은 저는 항상 60% 정도 나오겠거니 했는데 이게 확실히 이게 괴리가 좀 있어요. 이게 6월 땐 그러는데 9월은 잘 안 그렇거든요. 오히려 9월은요. 야, 이거 장난 아니겠는데? 정답률 되게 낮겠는데? 근데 너 생각보다 잘 왔네?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 9월은 좀 확실히 다릅니다. 확실히 달라요. 1번으로 많이 갔다. 네. 그 말은
그래, 수도승 생활하는 게 이게 중심 소재구나. 이건 파악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자, 전반부에 나열되는 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열되는 거는 그렇게 크게 의미 부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수도승 생활에 대해서 그냥 막 나열하고 있구나. 그냥 그런 거 보고 나시면 돼요. 독해 포인트를 찾읍시다. 어디부터 좀 볼 거냐면요. 나열되는 거 끝나고 여기부터 볼게요. 자, 이 수도승들은요. 이 모든 것들을 한다고 합니다. 뭐 하면서? 자, 그래서 observe는 관찰하다 말고 이제 지키다, 준수하다죠. 자기 스스로 부여한 isolation, 고립이 되겠죠. 더 큰 이제 어떤 사회로부터의 고립. 그쵸?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함께 섞여 사는 게 아니라 고립돼서 뭔가 이제 수도승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상황 이해되셨을 거예요. 그 다음 문장에도 places set apart 라는 표현 나와가지고 세상으로부터 뭔가 고립이 되었구나라는 거 계속해서 확인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립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요 정도 가보는 거는 나쁘지 않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고립된 생활에서 혼자 뭐 하는데? 혼자 게임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기도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뭐 종교적인 어떤 준수 이런 것들도 하고 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가 포인트예요. 자, 여기서부터 아마 이제 좀 갈렸을 것 같아요. 대립구도를 찾았느냐 못 찾았느냐. 아까랑은 분명 다르죠. 아까는 대놓고 바이 컨트라스트가 나왔는데 얘는 조금은 스키마를 좀 활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해석해보면요. 보스가 나왔어요. 이건 힌트예요. 보스가 나왔다는 건 두 종류가 나왔다는 거고 당연히 둘의 차이점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뭐 결과적으로 차이점이 중요할 때도 있고 공통점이 중요할 때도 있는데 일단 나누셔야죠. 자, 둘은 누구냐? 이러한 삶을 따르는 사람들. 이제 세상과 고립된 사람들이 되겠네요. 그 다음 어떤 사람들? 외부 사람들. 즉 세상과 고립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요 대립구도가 살짝 나옵니다. 근데 이 둘 다 다음과 같이 믿는데요. 자, 뭐라고 믿느냐? 수도승의 삶은요. 사라진다고 합니다. read life란 게 이제 삶을 산다는 거니까 뭐를 위해서? 더 큰 사회의 그러니까 이제 이 wider society라는 거는 내가 살고 있는 그 사회보다 더 넓은, 즉 외부 사회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약간 아이러니하죠. 사회로부터 고립되어서 살고 있는데 정작 그 목적은 뭐다? 내가 있는 곳보다 더 넓은 외부 사회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믿느냐? 이 수도승들이 하는 희생이 되겠습니다. 그들을 일반적인 사람들과의 접촉으로부터 고립시킴으로써 하는 이 희생이요. 근데 이 희생이 뭐로서의 역할을 한다? 뭔가 참회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뭐죠? 이거 주석에 있죠. 공동체를 대신해서요. 뭐뿐만 아니라 자신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또는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서 사회를 대신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나왔어요. 지금 계속해서 두 가지가 좀 언급되고 있는데 하나는 자기 자신이죠. 그 자기 자신에 해당되는 거 제가 밑줄 표시를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거랑 대비되는 게 공동체가 되겠죠. 사회가 되겠죠. 그나마 제가 봤을 때 스키마를 좀 활용할 만한 지문이 있다면 24번인 것 같아요. 이번엔 스키마 활용할 만한 지문이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 이거는 나라는 개인, 이거는 커뮤니티, 사회가 되겠죠. 요거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고립된 생활을 하는 이유가 그냥 나 혼자 잘 살기 위해 하는 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바깥 사회를 위해서 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에도 한 번 더 나오죠. 이 수도승들은요. 평행적인 어떤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삶은요. 권력,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또 나오네요. 자기 자신을 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어때요? 다른 사람들도 구한다는 거죠. 자, 이 정도 반복되었으면 나름 좀 할 만한 것 같아요. 자, 됐죠? 수도승들은 고립되어서 삶을 사는데 그거는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타인 공동체를 위한 것도 있다. 자, 이게 중심 소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주제가 되는 거고. 자, 일단 1번을 한번 보실게요. 1번을 보면은 그러니까 monastery life 이거 좋아요. 좋은데 여기로부터 어떻게 하면 사회적인 이익을 얻는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사회적 이익 나왔어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얻는가? 지금 만약 이게 수도승 입장에서 봤을 때 사회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거 아니에요? 수도승이 사회적인 어떤 이익을 얻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개인이란 표현 자체가 틀렸어요. 그리고 왜 종교랑 사회를 같이 이렇게 묶어야 되죠? 종교 대 사회의 대비가 있었나요? 아니면 뭐 백보양보해서 다양한 생각이 있으니까 쌤 종교적인 이익이란 건 나의 개인의 이익 아닐까요? 뭐 이렇게 한다고 칠지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 수도승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이익을 얻는 대상이 아니라
구원을 해주고 대신 참여를 해주는 베푸는 대상이라 보시면 돼요. 분명 나왔잖아요. 사회 이익을 위해서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익을 얻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럼 또 이제 막 이런 질문하는 분도 있겠죠. 수도승 말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나둘씩 자꾸 막 붙이면은 그럼 정답으로 멀어지는 것 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익을 얻는다란 표현 자체를 강조한 적이 없습니다. 자, 키워드 가지고 장난을 친 거고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1번 헷갈리는 건 또 이것도 이해가 되는데 3번 보는 순간 아 이거 노렸구나. 딱 지금 노렸잖아요. 너무 평가원이 좋아하는 코드 아닙니까? 라임까지 너무 완벽해요. 이제 느낌이 왔어요. 느낌이 왔는데 연결해 보니까 맞습니다. 사회랑 어떻대요? 분리되어 있어요. 이게 아까 이제 고립된 삶이었죠. 하지만 또한 어때요? 연결되어 있어요. 즉 고립된 삶을 살지만 어쨌든 사회를 위해서 이런 수도승의 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거 되게 잘 담겨 있잖아요. 자, 그것이 이제 혼자 사는 그 삶의 외로움의 어떤 우아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개인에서 틀렸다. 아, 이거를 잡기가 분명 쉽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4번은 분명 매력적 오답이 있는 문제가 맞기는 하고요. 그래서 이건 23번처럼 제가 막 비난을 하진 않을게요. 오케이, 1번 가신 분들 이해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2번도 한번 볼게요. 근데 그럼 중세를 강조할 이유가 일단 별로 없고요. 게다가 종교적 인물로 하여금 고립될 것을 요구한 이유라고 나왔잖아요. 이거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수도승들이 요구를 받아서 그러니까 그 시대적인 요구 때문에 약간 반강제적으로 고립되어 있다라는 뉘앙스를 지금 풍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개인을 씌울 때랑 되게 비슷합니다. 지문에 말한 적이 없어요. 언제 수도승이 이런 거를 요구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까? 그쵸? 자, 그래서 이런 거 역시도 일단은 주관식으로 좀 풀이를 하면 비껴갈 수 있는 이제 지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냥 지문을 읽고서 제일 괜찮은 거 하나 골라야지 이러면 1, 2번으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후반부에서 계속해서 이 사회한테 이익을 준다라는 거, 사회를 위한다라는 거, 사회를 위한다라는 거 이거를 막 강조하고 있네. 이거를 꼭 찾아야 되겠구나 하고 보면은 attached to society 얘가 좀 더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뭔가 내가 이익을 얻어야지 이게 아니라. 자, 그래서 조금 더 이건 풀이 과정을 주관식으로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대입 파악은 내가 스스로 주제를 찾고 그거를 선지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또 하나 이제 교훈을 좀 얻어가고 2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무난했습니다. 근데 사실 관계대명사 문제 이거는 뭐 막 그렇게 특출하게만 어렵게 낸 문제도 아닌데 이게 정답률이 60%대가 나왔다는 것만 봐도 벌써 좀 알 수 있지 않아요? 얼마나 우리 안이해진 건지. 자, 이거는 보너스 문제입니다.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해야 되죠. 그쵸? 그리고 are blended라고 나왔는데 이게 지금 수동태잖아요. 그럼 뒤에 목적어 나올 필요 없어요. 섞여 있다. 그래서 주어만 나와도 완전하기 때문에 얘는 완전한 문장이고 자, 그래서 2번이 틀렸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위치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넘어갈게요. 30번도 굉장히 무난했습니다. 자, 얘는 일단 Soft Path River Engineering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이해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도 이제 비유가 살짝 들어가잖아요. 숲속의 길에다가 이제 비유를 하는데 자, Soft Path를 제가 물결 표시를 좀 해볼게요. Soft Path 반응은요. 길을 방향을 바꾸는 거래요. 뭐를 우회해서? 쓰러진 나무를 우회해서요. 이게 어쨌다는 건데 아직은 감이 안 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뒤에 좀 더 interventionist, 뭔가 개입적인 그런 반응은 바로 나무를 제거하는 거래요. 됐죠? 나무를 피해 가느냐 아니면 나무를 없애고 가느냐 요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 있는 건데 하나는 좀 자연 파괴적이고 하나는 좀 자연 친화적이다. 아마 요 정도 느낌은 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게 잘 파악이 돼서 정답률이 높은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에 대해서 알기 쉽게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할게요. 물결 같은 경우는 친화적인 거고요. 밑줄 같은 경우는 좀 파괴적인 거죠. 자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도 이거랑 연결하면 쑥쑥쑥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 3번 들어간 high
modernist step.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밑줄에 해당되는 거겠죠. 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고속도로를 이제 놓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거기 있는 이제 풍경들을 다 제거해 버린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온다 보시면 돼요. 자, 반대로 soft pass 같은 경우는 soft pass engineering 같은 경우는 지적인 겸손함이 있대요. 자, 갑자기 이제 겸손함 나오면은 수수함 나오면은 이게 뭔 말인가 싶겠지만 이거 연결하면 되겠죠. 아, 자연 앞에서 뭔가 좀 겸손해지는 거구나. 자연을 없애는 그런 오만함을 발휘하지 않는 거구나. 라는 거 충분히 연결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물결 표시가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럼 끝났어요. in contrast가 나왔기 때문에 hard pass랑 soft pass engineering 요 둘의 대비가 나타나 있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soft pass engineering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자, 얘네들은 당연히 자연에 대해서 어때야 되겠어요? 중요하게 여긴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이것들을 중요하다고 받아들인다가 돼야 되겠지. 중요하지 않다고 받아들인다? 이거는 방금 저희가 파악한 자연 친화적이다라는 내용하고 안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답은 쉽게 5번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예시도 간단했고요. 설령 예시를 못 잡았다고 해도 뭐 충분히 요 인컨트라스트에서 방향성을 잡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둘의 차이점을 주목하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답을 내는 게 가능했고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빈칸이에요. 31번. 만약에 매력적인 오답까지로 난이도에 포함을 시킨다면은 당연히 이거는 어려운 문제가 맞습니다. 아마 4번이 왜 답이 아닌 거야? 이거를 납득을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납득을 시켜드릴게요. 다만 이게 얼마나 실전에서 적용할 수 있는가는 이거는 좀 여러분의 몫도 있어요. 저는 이제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단순히 본문에 존재한다고 해서 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빈칸은 중심 내용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 4번을 가신 분들은 decorate라는 단어가 여기 있으니까 그걸 답으로 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근거를 찾는 것 자체는 되게 좋은데 이게 왜 나왔는지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땐 이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첫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 이거 둘이 무슨 관계예요? 첫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 일단 빈칸 문장 같은 경우는요. 메이킹 도메인이라고 나오잖아요. 큰 바우어새가 나오는데 얘는 빈칸을 활용한대요. 뭐 한 데 있어서? 뭔가 짝짓기 영역에 있어서. 뭔가 이제 짝을 유혹할 때 이걸 사용한다는 거구나. 그쵸? 근데 첫 문장에 뭐 나왔어요? 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동물들이요. 다양한 패턴들을 발달시켰대요. 뭐 하기 위한? 뭐 이제 포식자의 또는 뭐 침략자의 인식을 조작하기 위한. 뭐 하도록? 그들한테 약간의 안전을 제공하도록요. 지금 얘는 일반적 진술 같은데? 바오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동물들 하고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얘를 general statement, 얘를 specific statement라고 만약 놓는다면요. 뭔가 좀 이상한 게 쌤 그러면은 앞에 요거 짝짓기를 포괄하는 개념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저는요. 차라리 이게 그냥 더 나은 것 같아요. 두 가지가 나왔구나. 앞에는요. 안전을 위해서 안전이라는 영역상 인식을 조작하는 내용이 나온 거예요. 즉 두 가지 패턴이 나온 겁니다. 첫 번째는 안전과 관련된 거고 두 번째는 짝짓기랑 관련된 거죠.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저는 나열되었다라고 봤고 그러면은 여러분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평가원에서 나오는 시험, 수능에 나오는 시험들은요. 논리적인 완결성이 있습니다. 첫 문장 대체 왜 나온 거예요? 얘가 짝짓기랑 뭔 상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짝짓기 내용이 있어요. 짝짓기 내용이 만약 없다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공통 범주가 있고 그 안에서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온 걸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다양한 인식을 조작하는 그런 어떤 패턴들을 발달시켰다고 했죠. 그럼 여기에서도 뭐가 나올까? 인식을 조작하는 패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처음 두 문장 읽자마자 그거 안 됩니다. 저도 그건 안 보이죠. 근데 다 읽고 났는데 첫 문장이 붕 뜨는 거예요. 얘 왜 나온 거야? 그렇잖아요. 끝까지 이게 나올 이유가 없는데 하고 생각해 보니까 알고 보니 이거인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조에 대한 좀 더 예민함이 필요해요. 첫 문장 대충 넘겼나요? 이거 전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셨나요? 자, 그걸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뒤에 보도록 합시다.
여기 중반부의 대략적인 상황은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4번으로 많이 간 거겠죠. 보면은 수컷이 암컷한테 뭔가 이제 보여주기 위한 장식 같은 걸 한다는 내용 나오죠. 그래서 이제 수컷이 길을 꾸민다고 합니다. 다양한 물체들로요. 그러니까 뭔가 유혹을 하려고 그런 거겠죠. 자, 다만 이들은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래요. chaotic manner. 뭔가 이제 질서가 없는 방식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다 이제 질서나 정해진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자, 어떤 질서가 있는데 더 큰 물체가요, 이 바우어에 더 가깝게 배치가 된대요. 작은 물체는 멀리다가 배치를 한대요. 왜 그러는 거지? 자, discrete. 이것은요, 어떤 강요된 원근법을 만드는데 뭐 신데렐라 캐슬하고는 반대.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 다음 볼게요. 이건 이해되죠? 바우어는요, than he actually is. 실제보다 더 작아 보인다고 합니다. 실제보다 더 작아 보인대요. 이 경우에는요. 근데 이거의 반대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유혹을 하는 요 수컷은요, 이제 어떻게 보인대요? 더 커 보인대요. 덩치가 더 커 보여요. 왜? 그래가지고 암컷한테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요거 되셨습니까? 자, 이거 얘기하고 싶었던 거네요. 이게 바로 데코레이팅을 하는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체 배치가 계획적이에요. 이걸 통해서 자기를 더 커 보이게 하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한다. 자기를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거, 이게 메이킹 아닙니까? 이게 짝짓기의 어떤 전략 아닙니까? 자, 따라서 빈칸에는요, 저는 이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더 커 보이게 하는 거. 그리고 이게 첫 문장하고도 대응이 되는 게, 아까 첫 문장에 뭐라고 했어요? 뭐를 조작한다고요? 인식을 조작한다고 했죠. 이거네. 이 글은 인식 조작에 대한 글이고, 인식 조작을 할 때 하는 이유가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뭐 침략자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안전 때문에 하는 것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 한다? 요 바오 같은 경우는 짝짓기를 위해서 이런 인식의 조작을 한다고요. 얘가 바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통범주가 답인 거예요, 얘는. 되셨습니까? 자, 제가 두 가지 보여드렸어요. 야, 첫 문장 이거 뭐야? 이거 왜 나왔어? 공통범주가 들어가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얘가 들어가면 되겠구나 라고 저는 잡은 것도 있고요. 두 번째, 짝짓기 영역에서 활용하는 거를 저는 찾았는데, 결국 장식 왜 하는 거야? 얘를 유혹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유혹 어떻게 했어? 내가 더 커 보이게 만드는 거지. 요게 들어가야 되겠다. 요것도 활용을 한 겁니다. 만약에 답이 4번이라고 하면요, 굳이 여기까지 글이 나올 이유가 있을까요? 한번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다는 생각 진짜 전혀 안 드십니까? 데코레이팅이 그냥 답이면은 이거 뭐 왜 필요해요, 이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석연치 않다라는 느낌이 조금이라도 들었으면은, 쌤 저 나름 4번 고르는데 좀 찜찜하긴 했어요. 그럼 괜찮아요. 이번에 경험을 쌓았으니까 수능 때는 이런 거 안 낚일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런 석연찮은 게 분명 두 개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야 이거 별거 아니네 데코레이트, 6월에서 벗어나세요. 그런 시험은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없어요. 6월 같은 시험은요. 의심하셔야 돼요. 너무 순진하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은 인식 조작을 찾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2번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바이어스라는 거는 이걸 또 편견이라고 해석하면은 편견이 어디 있어요? 얘네 동물인데 이럴까봐. 바이어스는 치우친 거예요. 인식이 치우쳐지는 건데 이건 엄연히 인식이 조작된 거라고 충분히 연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마다 꽂히는 요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요소가 진짜 다 다를 거예요. 다 다를 건데 최대한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드리자면은 얘는 공통범주 묻는 거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쵸? 이거는 부정할 수 없잖아요. 첫 문장 왜 나왔어요? 그쵸? 요거는 꼭 한번 좀 구조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뭐 학생들 앞에서 뭐 농담처럼 이런 얘기 뭐 한 적이 있어요. 사실 지금 다시 이제 좀 끄집어내면 좋을 것 같아서, 예전에 평가원 어법 문제 can 뒤에 야 동사원형 나와야 돼 아니면 투동사 나와야 돼 이런 문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 다 이거 동사원형 가가지고 틀렸었던 어법 문제였어요. 근데 제가 이때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거 고른 학생들은 진짜 너무 순진하다. 아니 무슨 중학교 예제도 아니고 설마 조동사 뒤에 동사원형 나와야 돼 이거를 고3 시험에서 물어보겠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 한 번도 안 들었느냐? 제가 그걸 물어봤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데코레이팅 고르면서 별거 아니네. 나 진짜 나중에 걱정돼요. 나중에 성인 돼가지고 어디서 막 사기당하고 보이스피싱 당할까 봐 나 걱정이야. 의심을 조금 해보세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게 막 교육적으로 좋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냥 영어 실력을 좀 측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함정을 넣잖아요. 의심을 한 번쯤은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의심을 했을 때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쵸? 그렇잖아요. 심증은 있는데 내가 이걸 검증할 방법이 없네? 그럼 결국 뭐 틀리는 건 똑같아요. 근데 적어도 실력이 있고 독해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면은 이거 뭔가 이상한데 좀 더 확인해 봐야겠다 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올 겁니다. 실제 제 경험담이에요. 저도 그냥 무아지경으로 대충 풀잖아요. 다 낚여요. 저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진짜 바짝 차려서 잠깐만 이것 봐라 이거 좀 이상한데 해서 검토를 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비껴갈 수 있는 거죠. 조건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말도 안 돼 이걸 어떻게 발견해가 아니라 공부를 하시면 돼요. 하셔야 됩니다. 사실 그거를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꼭 이렇게 9월 달에 한 대 얻어맞고 치이고 이제 그런 다음에 시작한다는 게 그게 안타까울 뿐이에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답률 보세요. 여러분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도 똑같아요.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시면 돼요. 한 발자국만 더 앞서 나가면은 의외로 또 수능 때는 할만할 수 있습니다. 뭐 수능 때 더 어려워지는 거면은 진짜 꾸역꾸역 올라와야 될 것 같고 혹시라도 좀 그냥 더 쉬워지거나 비슷하게 나온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등급이 올라가는 거고요. 적응을 하셔야 돼요. 3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얘는 첫 문장에서 바로 보이죠. 엠버시, 공감에 대한 건데 앞에선 좋게 말하네? 근데 얼도 나왔으니까 콤마 뒤에선 어떻다? 모든 사람이 다 엠퍼시 부스터는 아니다. 뭔가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시작해요. 물론 공감이 나쁘다. 아직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공감의 마이너스 측면에 좀 더 주목해서 보면 되겠구나라는 거 방향 바로 잡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좀 보입니다. 이 공감에 대한 비평가들은요.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이제 결정적으로 나오죠. 공감은 그래요. 우리를 구해주지 않습니다. 뭐로부터? 사람들 간에 또는 집단 간의 갈등으로부터요. 갈등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어떻대요? 갈등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뒤에도 계속해서 공감 마이너스 내용이 나옵니다. 다만 그냥 공감 마이너스만 했을 때 답이 안 나오죠.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실 필요가 일단 있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풀이를 좀 한다고 했죠. 적어도 일단 마이너스는 발견을 하셨어야 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4번 가는 거 저는 공감해 줄 수 없습니다. 공감 지문이긴 한데 아니 무슨 해결을 촉진하는 것으로서 기능한다고? 이건 플러스잖아요. 일단 마이너스를 찾으셔야죠. 뭐 2번 같은 경우도 감정적인 갈등에 대한 해결책의 필요성에 의해서 유발된다. 이것도 마이너스 개념 전혀 안 들어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나마 이제 135가 나왔는데 1번 같은 경우도요. 보이지 않는 갈등을 과소평가한다도 없었을 뿐더러 요거를 이제 지우는 걸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문장에 제가 아까 읽었던 그 다음 문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는 강하게 공감한대요. 공감할 수 있대요. 누구하고는? 내 집단 안에서는요. 내 집단하고는 공감이 된대요. 즉 나랑 같은 집단 안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는 공감이 돼요. 다만 누구하고는 공감하지 않으려고 해요? 뭐에 저항해요? 왜 집단이요? 내 집단 바깥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공감이 안 돼요. 즉 공감이 저해되는 요소, 공감이 해결하지 못하는 거는 집단 내의 갈등이 아니라 집단 끼리의 갈등, 내 집단 바깥 사람들하고의 갈등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하나의 선지를 지을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1번도 이걸로 지워주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5번만 이제 남았네요. 부정적 태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야, 이것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32번은 글쎄요. 그냥 갈등에 대해서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갈등을 악화시킨다 나왔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갈등의 경우에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3번으로 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앞에서 그거였잖아요. 갈등을 오히려 악화시킨다.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걸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혹시나 해서 뭐 뒤에도 살펴보시면 되겠지만 뭐 반전은 없습니다. 역시나 뒤에까지도 entrenched conflict라고 해서 오히려 이제 갈등을 악화시킨다는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뒤에 다 이 내용이 있으니까 안심하고 고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방향성이 바뀌는 거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앞뒤에 다 있으니까. 자,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 이게 오답률이 40%대다. 정답률이 40%대다. 네, 저는 처음에 한 말이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 것 같아요. 기준을 좀 높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3번으로 갈게요. 자, 얘는 일단 숲에 대한 글이라는 거는 파악되셨을 텐데 구조가 좀 더 중요해지는 지문입니다. 구조는 어디에서 발견이 되는 거냐면 역저병렬사에서 이제 발견이 돼요. 펀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럼 해석해 볼게요. 다른 생태계랑 비교해 봤을 때 숲은요 상대적으로 어때요? 다양하대요. 숲을 뭔가 칭찬하는 것 같아요. 숲 다양하다. 그런데 이게 꼭 빈칸인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물론 이제 얕은 감이지만 이걸로 뭐 답을 내지는 않겠지만 앞에선 숲 플러스 뒤에서는 뭔가 숲 마이너스가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숲이 왜 마이너스지? 숲을 왜 까는 거지? 이거를 좀 발견하려고 하면서 읽으시면은 거기에서 좀 시간 세이브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이 문장 이해 안 되실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this process도 사실상 거의 빈칸 내용을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은 크게 참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요건 잡으셨어야 돼요. 어디를 봐주시냐면은 요 버티에 classic example of this라고 나왔죠. 이것에 대한 전형적인 예시가 바로 스코틀랜드랑 북잉글랜드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라고 해서 전형적인 예시가 이제 이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예시에서 숲 마이너스 내용을 좀 찾아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걸 한번 찾아볼게요. 그게 있나 확인을 해봅시다. 이게 심증인가 실증인가? 자, 보면요. 여기에 Forestry Commission 얘네가요. 뭔가 고갈시키고 또는 뭔가 비옥하게 하고 그리고 뭔가 울타리를 친대요. 광활한 wetland, 습지에다가요.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지? 바로 turn into니까요. 이러한 습지들을 숲으로 바꾸는 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뭔가 숲을 더 증가시키고 있구나. 숲 마이너스라고 할 만한 건 없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비슷한 말이네요. 숲의 어떤 범위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숲을 늘리는 거죠. 이것은요. 확실히 좋은 목표래요. 그래, 숲 플러스네.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이 산림위원회의 노력은요. 뭐를 향해 있다? 자, 원래 이제 산림으로 조성되었던 장소를 겨냥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뭐 양들과 그 양의 주인들이 도착하기 전에요. 아직까지도 숲 마이너스라고 할 만한 거 없죠. 그렇죠? 그런데 하웨버 나왔잖아요. 옳다구나. 드디어 나왔구나. 느낌이 좋아요. 저는요. 이거 하웨버가 이 벗이랑 대응되는 거란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숲 좋아. 근데 마이너스야. 실제로 나왔죠. 생태학자들이 뭐 한대요? 불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because가 총 3번이 나올 텐데요. 하나, 둘, 셋. 여기에는 숲을 늘리는 것이 왜 안 좋은가에 대한 이유가 나열되고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나열되는 것 자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그냥 얘들은 숲이 마이너스인 이유가 나열된 거예요. 그 정도로 처리하시면 돼요. 저 읽어봤어요. 실제로 읽어봤는데 뭐 그냥 점검 차원에서였지 역시나 그냥 숲 마이너스인 이유입니다. 독해 포인트 없어요. 끝났어요. 이 글은요 되게 생각보다 단순해요. 그래 숲 좋아. 좋은데 숲으로 바꾸는 거 썩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숲으로 바꾸는 것이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되셨죠? 이 글의 중심 소재 뭐라고요? 숲으로 바꾸는 거. 원래 습지였다고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이 습지였던 것들을 숲으로 바꾸는 거. 숲의 범위를 늘리는 거. 이거 썩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게 중심 내용이에요. 중심 내용 그냥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대립구도라고 할 만한 게 사실 그렇게 별거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대립구도? 이거보다 중요한 거는 그냥 중심 소재 찾기. 뭐가 좋고 뭐가 안 좋은데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뭐가 안 좋다는 건데 뭐가 좋다는 건데 숲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냥 이거 소재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빈칸 보실게요. 숲으로 바꾸는 게 꼭 좋다고 할 수 없다. 이 말이 성립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답이 뭐냐? 아까 turn A into B 기억나시죠? 그냥 단어만 바꿨네. 숲이 아닌 것을, 습지 같은 것을 숲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정당화. 이게 꼭 이루어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숲이 좋은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숲으로 다 바꿔야 된다는 건 아니야. 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괜찮으시겠죠? 자, 마치 어떤 거냐면은 그래,
근육 키우고 건강해지는데 단백질이 중요한 거 알겠는데 식단을 다 단백질로 바꿔? 그건 아니잖아. 약간 뭐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소재가 막 낯설다는 느낌도 뭐 그렇게 막 들진 않고 그냥 아무리 숲이 좋아도 다 숲으로 한다? 그건 좀 오버 아닐까? 그냥 그 정도네요. 자, 그래서 평이한 문제였습니다. 이게 정답률이 30%? 오답을 좀 볼게요. 그러면은 평소에 오답을 막 분석하진 않지만 이런 문제는 좀 봐야 되니까요. 2번에 보면요. Extending Institutional Aid라고 나왔으니까 어떤 제도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네, 그 다음이요. 3번. 이국적인 종을 생태계에다 도입하는 이유. 진짜 왜 그러세요? 진짜. 그러니까 그거잖아. 이국적인 종서 어디 있는지 알거든요. 그래, 여기 그 이그저릭 트리스하고 나와. 나열되는 거 안 중요하다고. 내가 수업 때 뭐라고 말했냐면은, 자, 제가 좋아하는 음식. 저는 떡볶이 좋아하고요. 카레 좋아하고요. 커피 좋아해요. 자, 이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뭘까요? 맞출 수 있어? 없잖아요. 왜 나열되는 것 중에 딱 하나 찍혀가지고 그걸 왜 고르시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논리적인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제로. 이제 막 수능 처음 공부한다? 뭐 지금 제가 고2 수능도 수업합니다만 무죄.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뭐 그럴 분은 굳이 이 영상을 보진 않겠지만 고3인데 내 수업을 안 들었다?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아쉽지만. 배운 적이 없을 테니까. 근데 내 수업 들었다? 지금 이 예시까지 심지어 들은 적이 있다? 연습 좀만 더 하세요, 진짜. 기출 펴놓고 이런 패턴이 처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모의고사 실무까지 드렸잖아요. 이런 오답 들어있는 거. 좀 더 반복해 보세요. 데이터를 좀 더 쌓으세요. 아니 2번, 3번 이게 뭐야, 진짜. 그러니까 최대한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자신감을 드리고 공감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 정도인가 싶습니다. 어쨌든 네. 욕 많이 먹겠다. 뭐 할 수 없어요. 근데 저는 이게 뭐 안 했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물론 뭐 이거는 이제 전국 정답률, 전국 오답률이니까 그렇잖아요. 뭐 전국 수험생이 수업을 들은 건 아니니까 뭐 저희 반 학생들은 잘 했을 거라고 그나마 좀 희망 회로를 좀 돌리면서 근데 아닐 것 같아서 되게 불안해요 지금. 자, 33번 볼게요. 으아, 진짜 이건 장난 아니죠. 얘가 더 정답률은 높아. 그러니까 사실 누가 더 잘 찍냐 싸움인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자, 볼게요. 얘도요. 첫 문장 주제문, 예시, 그 다음에 딱히 방향성이 바뀔 만한 건 없는데 이걸 잡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용이 진짜 안 되죠. 실제로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결정론이라는 게 대체 뭐야? 이거는 저도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해설할 때 이거 얘기 안 하려고요. 여러분 결정론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자신 없습니다. 저도 잘은 몰라요. 근데 그래도 확신을 가지고 풀 수 있었어요. 딱 답 골랐고요. 이거 무조건 답이다. 해서 채점했는데 뭐 맞고. 그러니까 그거를 알려드릴게요. 그게 맞잖아요. 해설 강의니까. 일단 무슨 내용인지 봅시다. 선호를 모은대요. 다수의 행위자의 선호를요. 그럼 에이전트가 행위자다라는 건 워낙 많이 나오는 거니까 이것도 아셔야 되겠고. 자, 뭐로 모읍니까? 하나의 집단적인 선택으로 모은다고 합니다. 왜 이게 아직은 이해가 안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뒤에 보면은 이게 뭔가 사회의 어떤 의견을 모으는 거구나. 막 민주주의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2번 정도 읽으면 느낌 왔을 거예요. 이거 한 번 읽어서 확 답 나오신 분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투표 같은 거 생각하면 되겠네. 이를테면 대통령 뽑는다, 국회의원 뽑는다 할 때 여러 사람들이 선호하는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그거를 하나의 선택으로 딱 정하는 거죠. 대통령 2명 아니잖아요. 물론 기호 1번, 기호 2번 둘 다 지지자가 많을 수 있겠죠. 뭐 이를테면 이 사람이 한 40%,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뭐 한 48%. 자, 이건 실제 현실과 전혀 무관한 예시입니다. 이렇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도 인기 많네. 40%면은. 하지만 누가 뽑혀요? 2번이 뽑히잖아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어쨌든 다수의 선택을 모아서
하나의 선택으로 딱 이제 만드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이에요. 그쵸?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말하는 민주주의적인 투표 상황이구나. 그때 특정 경우가 빈칸한 것을 볼 수 있대요. 잠깐만요. 특정 경우가 그렇다는 것은 항상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진 않고 일부 이런 경우가 있다. 특수한 케이스가 있다라는 건데 그게 어떤 케이스일까? 그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시 한번 볼게요. 자, 두 개의 대안이 있대요. A랑 B예요. 그리고 두 명의 행위자가 있대요. 이건 좀 특이하네요. 자, 기호 1번이 있고 기호 2번이 있어요. 근데 유권자가 몇 명이야? 두 명이야. 철수랑 영희밖에 없어. 그럼 철수가 이를테면 1번을 찍고 영희 나는 2번 찍을 거야 해서 2번을 찍었어요. 자, 누가 대통령이 되죠? 누가 되죠? 이게 뭔가 문제인지 알겠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어려운 질문은 맞는데 뭔가 민주적인 투표 상황이구나. 근데 행위자가 두 명밖에 없어? 이거 어떡하지? 문제가 발생한 거 맞죠, 그렇죠? 이거 이해하시면은 이따가 나오는 요 타이라는 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다만 타이의 뜻을 몰랐다. 그럼 진짜 이 문제 힘들었을 겁니다. 타이를 알면 희망이 생겨요. 타이 무승부 말하는 거예요. 요거 말하는 거구나. 자, 다시 생각해 보세요. 철수는 1번, 영희는 2번을 찍었어요. 누가 대통령이 되죠? 기호 1번이 돼요, 2번이 돼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이거 타이 상황이다. 이거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결과적으로 얘는 그렇게 도움은 안 됩니다. 이 결정론 때문에 그래요. 이거 이중부정이죠. 결정론적인 방법은 없대요.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는, 즉 아마 이거 말하는 것 같아요. 기호 1번이 당선된다, 기호 2번이 당선된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 하지 않고서는? 기본적인 공정성의 원칙을 어기지 않고서는요. 익명성과 중립성. 그쵸? 이러면은 만약 당선될 수 있겠죠. 철수랑 영희 중에서 영희가 되게 힘이 세. 뭐 돈이 많든 뭐가 됐든 뭐 권력이 세든. 그래서 1대1인데 영희가 뽑았으니까 우리 기호 2번을 당선시킵시다. 이거 불공정한 거 아시겠죠? 그거를 어겨야지만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걸 어기지 않고 그냥 철수랑 영희랑 대등하게 완전히 똑같은 한 표를 행사했다? 그럼 어떻게 정할 거예요? 1번, 2번 정할 수 없잖아요. 이거 이해되실까요? 그 얘기예요. 실전에서 이거 이해할 수 있느냐? 물론 힘들죠. 근데 이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수능식으로 갈게요. 글을 읽다 보면요. only deterministic이라고 해서 이거 엄청 강조하고 있네라는 게 좀 느껴집니다. 여러분, only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이거 한번 해석해 볼게요. Indeed, 가장 일반적이고 흔한 사회적 선택의 펑션이 또 함수예요. 됐어, 모르겠어. 다수결의 원칙이에요. 됐어, 모르겠어. 근데 이거는 느낌 와야 돼요. 오로지 결정론적이래요. 뭐 하는 한? As long as. 이거 하는 한. 즉, 이 조건을 지킬 경우에만 결정론적이래요. 이 조건 지켜야 돼 라는 거 되게 강조하는 거 아시겠어요? 다른 거 다 바라지 않습니다. 수능식으로 가자면은 적어도 얘를 좀 강조하고 있구나라는 느낌만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좀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조건이 뭐냐? 타이가 없어야 된대요. 무승부 있으면 안 돼요. 무승부면 결정이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은 오케이, resolved. 형광펜이요.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뭐 함으로써? drawing around. 문제가 생겼죠. drawing around 해석 못하면 죄송한데 이건 답이 없어요. 타이도 모르고 요 로아의 의미도 모른다? 그럼 이거 못 풀어요. 둘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휘도 상당히 큰 변수로 작용을 했을 거예요. 뭐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어휘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또 잘 쓰는 어휘도 아니잖아요. 특히 뭐 타이 같은 경우는 뭐 이거 스포츠를 뭐 즐기시는 분은 또 이제 영어 실력과 상관없이 알 수도 있는데 또 단어장에 잘 실리는 단어는 아니다 보니까 아마 이런 거 좀 막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돌아와서 자, 무승부 상황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제비 뽑기를 한대요. 그래서 아까 로턴이 나왔구나. 됐죠? 철수는 1번, 영희는 2번을 지지합니다. 자, 누가 당선된다고요? 제비 뽑기에 공평하게 제비 뽑기에서 나오는 사람으로 뽑아. 그 사람이 대통령 하는 걸로 해. 요거예요. 됐죠? 즉 이 글은요. PS 구조예요. 문제 해결형 구조인데 뭐가 문제점이냐? 무승부인 게 문제점입니다. 무승부인데 이거 어떻게 해결한다? 제비 뽑기에
운으로 해, 운으로. 공평하잖아, 그 대신. 됐죠? 기회는 똑같이 주는 거니까요. 요거예요. 아, 그래서 특정한 경우, 어떤 경우? 무승부인 경우. 매번 선거할 때마다 무승부가 나와요? 아니죠. 이건 특수한 케이스예요. 근데 그 특수한 케이스가 나왔을 때 뭐 하면 된다? 뽑기 하면 된다. 운으로 해. 자, 그래서 이거 나온 거죠. randomization, 무작위로. 운으로 해. 그리고 이거는 tie breaking, 무승부를 깨버리는, 해결하는 수단이 되겠습니다. other means란 말을 썼다는 건 randomization도 뭐라는 거예요? 얘도 무승부를 해결하는 수단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답 1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내용만 이해하잖아요. 매력적 오답은 제가 봤을 때 없어요. 그나마 뭐 3번인데 제가 봤을 때는 3번 보시면요. 투표자를 선택하는 이게 틀렸죠. 지금 우리가 뽑는 거는 기호 1번이야, 기호 2번이야지 철수랑 영희를 뽑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투표자를 뽑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도 충분히 지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 이해를 못하면은 3번도 매력적 오답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역시나 공감해 드릴 수 없는 거는 2번. 2번으로 간 거는 그냥 내용 이해가 안 된 것 같아요. 본문 이해가. 그렇죠? 근데 본문 이해를 했으면은 2번은 절대 갈 수가 없는 거죠. 아까 제가 딱 설명한 만큼 딱 그 정도. 요 PS 구조. 이 정도만 이해했어도 2번은 진짜 말도 안 되죠. 해석하면은 얘가 공평한인데 공평한 선택 선거가 무효화될 수 있는지 어떻게? 그거를 보여준다? 아니 전혀 뭐 연관성이 없습니다. 뭐 이 이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얘는 PS 구조를 잡을 수 있느냐, 예시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느냐, tie와 lot 이것의 숨겨진 뜻을 알고 있었느냐, 이 세 가지를 좀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구조의 힘을 좀 느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구조 자체가 스키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프로블럼 솔루션이라고 해서 무슨 프로블럼이 뭐 쓰나미가 일어나고 막 러브버그가 창궐하고 막 그래야지만 프로블럼이 아닌 거거든요. 이것도 충분히 프로블럼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런 안목을 좀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5번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고비를 좀 넘겼습니다. 자, 35번은요. 3번으로 굉장히 많이 갔거든요. 그 외에 오답은 별로 없어요. 그냥 이것만 좀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근데 아까 그 뭐랑 비슷하냐면은 그 수도원 지문이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혹시 35번 틀리신 분은 32번도 틀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24번도 틀리지 않았을까라고 감히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한번 점검해보세요. 아님 말고. 자, 보면요. 1번 문장. 멘토에 대한 내용이란 걸 아셨을 거예요. 다양한 조언자 멘토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중요하대요. 근데 누구한테? 자, dominant and minority. 즉, 지배적 구성원 또는 소수, 좀 힘이 약한 구성원 둘 다한테 유용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처음 나온 게 minority. 3번에는 majority. 얘가 dominant네요. 그렇죠? 3번 문제될 거 없어요. 둘 다한테 중요하다면서 공평하게 하나씩 하는 거지. 공평하게 하나씩. 그렇죠? 근데 4번 가볼까요? 갑자기 얘네 둘 사라진 것도 이상한데 뭐 사라질 수는 있으니까 좀 더 볼게요. 멘토링은요. 요구가 되고 또는 찬사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핵심적인 요소로서요. 뭐에 있어서? 고용주의 개인적인 개발에 있어서. 잠깐만요. 아까 마이너리티랑 마조리티 누구였어요? 지배적이고 또는 소수의 누구였어요? 누구예요? 고용주였어요? 집단 구성원이요. 이들은요. 노동자예요. 노동자. 처음에 나왔잖아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근데 왜 갑자기 고용주의 개발이 나옵니까? 틀렸죠. 그 뒤에 가면 다시 이러한 멘토링 기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개개인들로 하여금 더 정보를 얻고 그다음에 어떤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들의 일에 몰입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조직이에요. 조직에 몸담고 있는 그냥 전체 직원들을 얘기하는 거지 고용주를 콕 집어서 강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답 4번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얘도 좀 구조적인 이해를 좀 갖춰야 되는 거겠죠? 밑줄 물결, 얘 물결, 얘 밑줄 이렇게 하나씩 지금 나눠 갖고 있구나. 큰 그림 볼 줄 아셔야 돼요. 이거를 좀 보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배우려고 사실 수능 수업 듣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저도 학생이었을 때가 있어서 제가 사교육 강사로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학생이었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건데 당연히 학교 수업에서는 안 가르치고요. 좀 아쉽게도. 그리고 심지어는
당연히 수능 수업에서는 이런 걸 다뤄야 되는데 수능 수업에서도 잘 안 다뤄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게 약한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뭐 덕분에 제가 먹고 사는 거죠, 그렇죠? 네. 36번 보겠습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자, 얘는요, 그냥 너무 노골적으로 온디 아더랜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수능 사고를 가졌다라면요, 얘 앞뒤로 뭐가 대비되지? 그거 찾으셨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자, 그래도 제 수업 들으셨으면은 이거 잡으셨어야죠. traditionally. 전통적으로라는 건 in the past랑 비슷한 거거든요. 예전에는, 옛날에는. 이 말 왜 쓴다고요? 지금은 이거 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요. 예전엔 이랬는데 지금 안 한다고요. 변화네. 이 글은요, 무조건 변화가 나타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엔 어땠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되었다. 최근엔 이렇게 되었다. 이거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랑 나중에 뭐랑 연결이 되냐면요. 이거 shift. 나오죠. 그럼 이거 우연이 아니고요. 결과적인 끼워 맞추기 풀이가 아니에요. 전 실제로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이거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처음에 이거 잡은 사람이에요. 이거 잡았으니까 이거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잡는 거 늘 하고 있잖아요. 이게 왜 결과주의적인 풀이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자, 볼게요. 프로세스 라이팅은요. 뭐에서 뭐로 바꿨대요? 글쓰기 가르침을요. 가르침의 그 강조점을요. 평가에서 교정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즉, 뭔가 선생님이 학생들 글쓰기를 가르칠 때 옛날엔 뭐 중심이었냐면 평가 중심이었나 봐요. 근데 이제는 평가가 아니라 뭔가 이제 교정해 주는 거.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저라면은 이미 이거 읽었으면 잠깐 확인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요거 있나 한번 다시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쌤 저 기억나는데요? 그럼 괜찮고요. 실제로 뭐가 나오느냐? 일단 딱히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나와요.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 내용을 이제 찾다 보면 일단 당연히 여기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를 한번 봤는데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쓴 거를 오케이 모아서 평가한대요.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로 보이는 거죠. 이게 중요한 단어로 보이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잡은 사람이에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그러한 교육은요. 결과물 지향적이래요. 그래서 뭐가 없대요? 그렇죠. 선생님의 개입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를테면은 여러분들 학교 시험 보고 있는데 야 그거 그렇게 풀면 안 되지 할 수 없잖아요. 이거 공정성에도 어긋나고 그냥 네가 알아서 다 해. 그 대신 내가 나중에 마지막에 평가만 할게. 이게 옛날 시스템이에요. 이때는 교사의 개입이 없습니다. 중간 개입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땐 개입했을 것 같아.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개입을 해야 교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것만 이제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C 같은 경우는 밑줄 내용이고 A는 물결 내용이죠. 학생들은요. 처음에 아이디어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한다고 하고요. 그런데 반복적인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선생님하고요. 나왔죠. 선생님의 개입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뭐도 해요? 피드백도 준대요. 그렇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도 학생들은요. 뭐 그들의 이제 글을 뭐로 간주하느냐? 다른 사람의 어떤 읽기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뭐 개선을 시킨다는 내용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 라이팅 하고 이제 나왔으니까 프로세스 라이팅까지 해서 물결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됐어요. 얘도 프로세스 라이팅이란 말이 있다라는 거는 사실 얘보다는 당연히 뒤에 나와야 되겠죠. 프로세스 라이팅. 과정 중심적인 글쓰기예요. 마지막에 평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 고쳐나가고 피드백을 받는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쵸? 자, 그렇게 해서 얘는 이제 물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거는 굳이 아직 물결할 필요가 없죠. 쏘리. 왜냐면은 글쓰기의 과정에서 개입이 없다. 그냥 그 얘기 하는 거예요. 프로세스 라이팅에 대한 게 아니고요. 제가 순간적으로 잘못 봤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게 어제 모의고사를 보고서 이제 바로 해설을 하는 거잖아요. 지문을 완벽하게 다 꿰고 있진 않아요. 제가 순간적으로 오보를 못 봤어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자, 그러면은 물결 내용 최초로 나온 거 어디냐? A가 최초죠. 그쵸? 여기까지 밑줄. 최초로 on the other hand에서 물결 나오고 여기에도 당연히 물결 내용이 있죠. 왜냐면 process writing이란 말이 나왔으니까요. 그렇죠? 게다가 in this way란 말이 나왔다는 건 이 앞에도 물결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답은 CAB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간단하죠. 제가 천천히 설명을 좀 드렸는데 실제로는 이 과정이 되게 좀 빠르게 이루어졌어요. 샥샥샥 이제 저는 이제 훑어보면서 아 이거랑 이거 같은 거네. 아 얘네들이 물결이네. 이렇게 해서 좀 시간 단축이 가능했었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37번. 이야, 정답률 26%. 과연 그 정도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는 표현 하나만 좀 점검을 할게요. put simply라고 나왔죠. put 뜻이 뭐예요? 말하다, 적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간단히 말해서 라고 해가지고 앞에서 했던 말 다시 한 번 더 압축적으로 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엄연히 환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in other words랑 막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좀 더 단순하게 말해주는 것 뿐이지 어쨌든 같은 내용을 반복할 때 쓰는 거예요. 요게 이제 하나의 힌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뭘 잡으셨어야 되냐면은 요즘은 연결사를 방금처럼 대놓고 이런 데다가 주지 않을 수 있어요.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숨겨놓는데 그렇다고 해서 얘의 중요도가 떨어지는 건 절대로 아닐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요거 체크해 주시고 얘는 그냥 질문을 던지기 위한 어떤 이제 문제 제기를 위한 소재를 던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 부여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어쩌면 어느 시점에서 여러분은요. 수학적 글을 봤을 거래요. 그리고 그거를 이해를 못했을 거래요. 뭔가 수학적인 글을 봤는데 이거 뭔 말이야? 이해가 안 돼. 뭐 그런 내용 나온 거죠. 자, 그런 다음에 B로는 다들 잘 갔어요. 이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너는 첫 번째가 아닐지 모른다. 안심해라. 왜 안심시켜주는 거예요? 이해 안 해도 괜찮아. 그래. 기죽지 마. 자, 2분 나왔습니다. 이거 좀 써먹으실까요? 그럼 2분이 나오면요. 주어랑 서술어 사이에 반전이 있다라는 거 제가 수업 때 많이 말씀드렸죠. 이번 시험 진짜 어려웠어요. 저희 반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애도 시험 잘 봤다 못 봤다? 못 봤다 나와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수학 전문가예요. 근데 그런 사람조차도 이해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이러시면 안 돼요. 쌤 여기서 이해한다고 나왔는데요? 학생님들아. 어떻게 해서 이해한대요? 동료들하고 토론에 의존해야 돼요. 즉 이거 혼자서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혼자서 이해 못하고 다른 사람하고 막 토론해서 겨우겨우 이해한대요. 그 얘기예요. 됐죠? 이해 못해? 이해 못해. 두 번 나왔습니다. 이해 못해? 그 다음에 이해 못해. 지금 제가 밑줄 표시하는 거 이해 못해라고 읽으셨어요? 이거 하나 점검해 주세요. 쌤 못해가 없는데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우린 할 만큼 했습니다. 자, 그래서 B가 제일 먼저라는 거는 뭐 빠르건 늦건 발견을 하실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역시나 이거죠. 야, 이제 A, B 순서를 정하는데 다 이제 또 3번으로 갔어. 근데 첫 번째는 put simply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 이 내용 나왔어야 돼요. 나왔어요? 읽어볼까요? There has something mathematical. 뭔가 수학적인 게 진행되는 게 있대요. 뭐 하려면은 있어야 한대요. 뭐 하려면은 그것이 수학이다 라고 우리가 말하려면요. 수학이다란 말을 하려면요. 뭔가 수학적인 게 진행이 돼야 된대요. 자, 그런데 아직 안 끝났어요. 엔드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글을 다루는데 very distant past 굉장히 먼 옛날로부터 온 글이래요. 그렇다면요. 이것은 친숙하지 않은 언어로 쓰여져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언어가 기록되기도 전에 옛날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이니까. 옛날 글이기 때문에 친숙하지도 않고 심지어 아예 언어 자체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런 거를 다룰 경우에 that can sometimes be difficult to recognize. 알아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뭐가요? 뭐가 알아보기 어려워요? 그냥 옛날 글이기 때문에 옛날 글 너무 어려워. 정철에 관동별곡 어려워. 이런 거 얘기하는 건가요? 이거 의미 좀 이해되세요? 자, 이게 지금 제가 C를 먼저 읽었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 드셔야 되거든요. 만약에 B 다음에 C면은 어떻게 애당초 그 글이 수학적이라는 걸 알아보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이게 수학적이라는 걸 알아보기가 어렵다는 거구나. 이렇게 일단 연결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맞아요. 딱 글을 봤을 때 야 이거 수학적인 글인 거 어떻게 알아봐? 수학적인 글인 거 알아보기 어려워. 이게 아마 자연스럽게 느껴졌으니까 BCA를 한 것 같아요.
자, 근데 A를 보실까요? 복잡한 노테이션, 표기를 말하는 거죠. 노테이션이 나온 적 있는 단어예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복잡한 표기들, 막 예시가 나옵니다. 이것들은요, 명백한 신호래요. 무슨 신호? 막 의문점이 떠오르죠. 이게 나중에 다 합쳐져야 돼요. 완벽해야 돼요. 순서 문제는 딱 이게 논리적으로 확실하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아직은 물음표가 많아요. 무슨 신호? 자, 그다음. 그런데 a lot of those. 아까 나왔던 그러한 수학적인 표기를 말하는 거겠죠. 이것들은요. 상당히 현대의 것이래요. 옛날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다음. 수학은요. 진행되어 왔다고 합니다. 오래전. 뭐하기 오래전? 아까 나왔던 그런 표기법들이 발견되기도 전에 진행이 되어 왔대요. 마치 이런 거죠. 음악에 보면 음표 같은 거 있잖아요. 그쵸? 음표가 있기 전에 음악 없었어요? 아니죠. 마찬가지로 수학적인 기호, 그쵸? 이런 게 생기기 전에도 수학은 이미 있었어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사실 얘는 통념입판형이에요. 보통 야 이거 수학적인지 아닌지 수학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뭐 수학 기호 있으면 수학글 아니야? 무슨 소리. 이런 기호가 있기 전에도 수학은 이미 있었어. 자, 이 글이 수학적인 글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할 거야?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럼 아시겠어요? 다시. 이거 수학적인 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머글들은 수학 기호가 있으면 수학 글이겠지. 근데 응 아니야. 수학 기호 없었을 때도 되게 많았어. 수학이 존재하지만 수학 기호가 없을 때가 더 많았어. 요 흐름이에요. 자, 이제 C로 가볼까요? 얘 A랑 가까워요? B랑 가까워요? 이것만 판단하시면 되는 거니까. 아까 뭐라고 했었어요? distant past. 먼 옛날에 글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수학기호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래서 알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읽고 바로 C로 갔는데 자연스러워. 자연스러워요. 그건 저도 알겠어요. 근데 이거 보면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아니, 왜 알아보기가 어려워? 수학기호 있으면 그거 수학글인 거잖아. 수학기호가 있으면 수학글, 없으면 수학글 아닌 거잖아. 그럼 알아보기 쉬운 거 아니에요? 이게 틀렸으니까. 수학기호가 없을 때도 있으니까 알아보기 어려운 거잖아요. 수학기호가 기준이면은 알아보기 어려울 이유가 없죠. 해결됐죠. A가 먼저 나와야 돼요. 수학글인 거 어떻게 알아봐? 기호를 알아보면 되지. 기호 없을 텐데 그럼 알아보기 어렵네. 요거예요. BAC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혹시라도 B하고 C를 읽었는데 마음에 들어. 매끄러워. 그거 아니에요. 그걸로 끝낸 내가 언제 그렇게 풀었어? 난 한 번도 순서 문제를 풀 때 한번 B 다음에 C 읽어볼까요? 괜찮네요. 이걸로 답으로 합시다.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답이 이거여야 돼. 반대로 죽었다 깨나도 이건 안 돼. 그 근거를 항상 드렸고 그거를 여러분 조금이라도 좀 따라 하려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처참한 정답들이에요. 이 정도까지는 역시나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38번이요. 얘는요. 되게 진지하게 읽고 있다가 허무했어요. 대명사 체크하셨습니까? 이거는 습관이에요. 3번 뒤에 보면요. 갑자기 뭐가 등장하느냐? 댐이 등장해요. 그래서 앞에 댐이 뭐지 하고 봤는데 아무리 봐도 댐이 없어. 그럼 주어진 문장이 있나 봤는데 있어. 넣어보니까 또 말이 돼. 이들의 잎을 읽는데 답은 3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패턴을 뭐라 부른다고요? 네, 단절이요. 갑자기 댐 니가 왜 나와? 자, 여기에서 단절이 발생했고 그걸로 답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상한 멋들인 풀이 이런 거 안 할게요. 딱 이걸로 끝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정답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잖아요. 사실 더 높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등급대가 좀 낮은 학생들은 어차피 나는 순서삽입은 못 풀어 해서 이제 좀 마지막에 풀다 보니까 이 뜻밖의 행운을 잡지 못한 것 같아요. 사실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때도요. 물론 대입 파악하고 듣기 이런 것들 준킬러 유형들이 우선이긴 합니다만 살짝 보세요. 의외로 또 괜찮은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의외로 쉬운 킬러 유형들 풀어볼 시간. 그거를 좀 확보를 하는 게 4등급 이하 학생들한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39번. 예. 나레이버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씀드렸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글을 읽다가 일단 첫 번째, 단서가 없는데 뭘로 풀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집중해야죠. 아, 이거 킬러구나. 또 나레이 법비 같은 되게 이상한 거 심어 놨겠지. 그거를 하다 보면요. 물론 이게 처음부터 저는 발견이 되긴 했어요. Not just. 이거 진짜 많이 했죠. Not just는요. 단지 이것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단지 이것만 한 게 아닙니다. 쌤, 저 이번 시험 망쳤어요. 저 영어 망쳤어요. 근데 영어만 망친 게 아니에요. 어떤 생각 들어요?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되게 허무하지 않아요? 머릿속에 무슨 생각 들었어요? 영어만 망친 거 아니에요. 뭐도 망쳤는데. 아, 저 수학도 망쳤어요. 이 흐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역사적인 중요성은 단지 뭐만 있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성, 내구성 이 문제만은 아니다. 그럼 또 뭐가 있는데 요거 잡으셔야 돼요. 나레이 법비예요. 자, 그래서 세팅해 봅시다. 다만 저희는 대입항 문제를 푸는 건 아니기 때문에 꼭 B가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A와 B를 나누는 거. 그냥 그거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주제를 찾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에 대한 글이에요. 역사는 뭔가 증거를 사용한대요. 그렇죠? 과거의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 막 증거에 대한 나열이 막 나옵니다. 이를테면은 뭐 건물이라든가 그 건물의 어떤 잔해라든가 문서들 이런 것들이 다 증거가 되겠죠. 역사적인 증거들. 괜찮죠, 그렇죠? 그 다음에 one picture 한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떤 역사적 시대에 대한 상황은요 도출이 된대요.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이 원천은 앞에 읽었으니까 이제 알죠? 다양한 증거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증거들로부터 역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구나. 오케이.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예시로서 피라미드 나온 거죠. 증거의 예시가 되겠죠? 얘네들은요 수천 년 동안 살아남았대요. 그런데 역사적 중요성은요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래요. 느낌 오세요? 자, 일단 durability 밑줄 표시요. 이런 벗이 나왔잖아요. 벗이 나왔다는 건 앞뒤에 대비되는 게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문제응 착해 보여. 그런데 사실 싸가지 없어. 이렇게 앞뒤에 대비되는 거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durability 왜 나왔어요? 얘는 오래가는 내구성을 말하는 거죠. 내구성 갑자기 왜 나왔어요? 이놈 참 튼튼하네. 그거 아닐 거 아니에요. 왜 나왔어요? 역사에서 내구성이 왜 나왔어요? 이거 그냥 대충 넘어갔어요? 대충 넘어갈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시간을 진짜 좀 오바를 좀 하자면은 이거 만약 푸는데 한 3분 걸렸다? 여기에 1분 써도 괜찮아요. 그렇잖아. 이미 한 번 읽었는데 안 보이잖아. 그럼 그냥 계속 읽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에 더 집중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거 답의 근거라니까요. 느낌이 와야 돼요. 요 녀석이구나. 얘 왜 나왔냐면 요거예요. 살아남았다. 살아남았다. 소멸되지 않고 살아남았어. 그게 durability. 그래서 벗 나온 거죠. 그럼 6월 모의고사? 쌤, 저 95점 나왔어요. 점수 중요하지 않아. 점수가 다가 아니야. 왜? 난이도가 쉬웠거든. 요 흐름이에요. 됐죠? 밑줄 뭐냐? 생존입니다. 증거가 남아있다는 거. 증거가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다라는 거. 이것에 대해서 지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 좀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자, 잘 보세요. 아더란 말을 썼다는 건 이미 이 앞에 나왔다는 거죠. 이미 앞에 나왔다는 거죠. 달은 살아남은 유물이래요. 그럼 앞에 남은 것도 뭐예요? 다? 살아남은 것들이죠. 얘네들은 다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이 살아남은 것으로부터 뭐 한다고 합니까? 역사의 어떤 한 상황을 도출해낼 수 있대요. 이 살아남은 녀석들 유용하다. 나름 칭찬하고 있는 거죠. 이 앞에는 살아남은 것 장하다. 잘 살아남았다. 여기부터는 살아남은 거 이거 얘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말고 더 중요한 게 있어. 다른 게 중요한 게 있어. 요 흐름이에요.
그래서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이 건물들은 분명 풍요롭고 다양한 문화의 일부가 맞아요. 역사적 사실 맞아요. 오케이, 칭찬. 그렇지만 이러한 사실들, 이거는요. 또 나왔죠. Just the first stage. 하나의 단계에 불과합니다. 즉 이거는 이제 첫 번째 단계일 뿐이에요. 여기에 뭔가 더 있어야 돼. 이 흐름이에요. 아까 저희가 읽은 문장은 일반적 진술이었었잖아요. 예시에서도 똑같은 구조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뭐가 필요한데? 사실 이건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 뒤에 보면요. 어떤 맥락에 두고 해석하는 거, 평가를 하는 거, 이렇게 어떤 해석과 평가의 과정, 이게 중요하다는 내용이 나와요. 평가나 해석. 근데 그러겠죠. 요리에 있어서 재료가 중요하죠. 재료만 있으면 뭐해? 요리를 해야지. 약간 그런 것처럼 증거만 있으면 뭐해? 그 증거를 평가 해석해야지. 이게 역사라는 거예요. 증거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평가 해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궁금하죠. 주어진 문장. 이 녀석 얘는 밑줄일까 물줄일까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 확인해 볼까요? 생존의 문제는요. 바로 나왔잖아요. 생존의 문제는요. 뿌리에 있다고 합니다. 많은 역사가의 문제예요. 왜냐면요. 살아남은 것이 꼭 뭐한 것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래요. 살아남지 않은 것보다. 자, 어떻게든 연결하셔야 돼요. 증거의 생존. 강조하고 있어요? 별거 아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어느 쪽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서. 생존한 거. 얘 딱히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됐죠? 생존 별거 아니야. 따라서 얘를 기점으로 했을 때 이 앞에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거죠. 여기까지는 생존하는 게 의미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2번부터는 계속해서 야, 피라미드에서 알 수 있듯이 생존 이거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만 제가 구조 말씀드렸죠. 얘 예시예요? 아니면 일반적 진술이에요? 얘는 피라미드 없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역사 문제를 말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피라미드 사이에 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답은 뭐밖에 없어요? 2번밖에 없는 거예요. 2번밖에 없어요. 혹시라도 이러실까봐 쌤 잠깐만요. 아까 설명하실 때 여기에서 방향성 바뀌는 것처럼 설명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2번에 답이 됩니까? 여기 플러스가 있는데. 이거 말씀하실까봐. 여러분 이거는요. 예전에 그 나무 생존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2023년 9월이었을 거예요. 거기에도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리고 제가 지금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케이스가 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어떤 케이스를 말하는 거냐면은 이 문장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얘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강조점은 but 뒤에 있죠. 그러니까 분명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섞여 있는 문장 맞거든요. 하지만 이 문장 전체적으로 얘는 증거 별거 아니야. 마이너스를 강조하는 문장이에요. 오케이? 그 뒤에도 뭐 살짝은 나와요. 야, 이런 건물들 플러스다. 풍요롭고 다양한 문화의 일부이다. 잠깐 나오잖아요. 하지만 결국에는 사실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사실이 다가 아니다라고 해서 마이너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문장을 전체적으로 크게 봐야 돼요. 구조적으로 봐야 돼요. 이 피라미드 예시, 소리 잡고 여기부터 나온 요 피라미드 예시는 결국에는 크게 봤을 때 살아남은 증거 자체는 그렇게까지 대단한 게 아니다. 증거가 다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요 2번에 들어가도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중간에 플러스가 살짝 나오는 거? 이거는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 패턴은 이미 많이 나왔어요. 중간에 잠깐 나올 수는 있지만 어쨌든 벗이 있다는 거는 이 문장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마이너스 내용입니다. 되셨죠? 이게 너무 어렵게 갈 필요 없는 게 아니 주어진 문장 일반적 진술이고 피라미드 구체적 진술이잖아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예시 안에 일반적 진술이 중간에 끼어듭니까? 뭐 중간에 뚫고 들어갈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그게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번에 넣었을 때 아무런 문제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핵심은 이거예요.
survive에 꽂혔는가, 그리고 얘에 의해서 방향성이 바뀌는 걸 잡았는가, 그 기준의 시작은 not just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발견했어야 여기부터 지금 바뀌고 있구나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 앞에는 survive 마이너스 내용이 나온 적이 없어요. 딱 여기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39번 어려운 문제를 하나 풀었고요. 그 다음 40번 해보겠습니다. (39번) 잠깐만요. 기억이 날 듯 말 듯한데 웬만하면 저 그냥 원테이크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냥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이거는 너무 옛날 기출이긴 한데 지금은 제가 생각나는 게 이 정도밖에 없네요. MTV랑 라디오 지문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제 교재에는 넣어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얘가 어떻게 보면 방향성으로 푸는 고난도 문제 10초 정도 되거든요. 2013 수능 문제로 기억하고 있는데, 얘도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한 문장 안에 막 섞여 있어요. 근데 특정 시점 이후로는 다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되게 생각보다 오래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 기출 문제는 너무 아쉽게도 지금 잠깐 약간 머리가 굳었어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절대 놀랍고 새로운 건 아니다라는 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유튜브 댓글에다가 거기에다가 좀 적어 놓도록 할게요. 관련된 기출 문제들.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생각보다 비슷하네 라는 생각 좀 드실 거예요. 자, 40번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정답률이 굉장히 낮게 나왔는데 요약문은 요약문 먼저 읽으시고 대응을 잘 시켜주시면 돼요. A 같은 경우는 뭐에 대한 정보냐?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에 대한 특징이에요. 다만 이런 거 잘 잡으셔야 되겠죠? 하들이는 부정어잖아요. 이들이 뭐 하지 않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쵸? 요거 찾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러한 캐릭터들이 그들의 특징에 있어서 뭐를 경험하는가, 특징에 대한 정보 찾으면 되겠죠. 자, 그거 각각 찾아봅시다. 일단 however 뒤에, 전반부에 however 뒤에 첫 번째 근거가 나오는데, 문학작품의 등장인물들이 다시 등장하는 건 덜 흔하대요. 덜. 얘 부정어죠. 자, 레스 부정어라고 저는 수업 때 늘 말씀드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A에는 요거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featuring이란 말도 나오기 때문에 appear 등장하다랑 feature 등장하다랑 출연시키다랑 같은 의미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징에 대한 거는 여기 있어요. 여기 보면은 등장인물의 핵심 특징하고 나왔죠. 얘네들은요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스토리마다 조금씩 바뀔 수 있대요. 그래서 B에는 요 바뀌다가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답은 출연하다, 바뀐다. 답 4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뭐 이것도 이제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3번으로 많이 갔는데 제발 방향성 좀 체크하세요. 하들리 아시겠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어는 너무 중요합니다. 장문 독해로 가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 장문으로 왔는데 얘도 이제 매력적인 오답이 이제 하나가 있어서 조금 이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되게 쉽게 풀리셨잖아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첫 문장에 while social presence, 비록 사회적인 존재감이 많은 반복을 통해서 발달하기는 하지만 뭐 이유로 처음에 이제 유선 전화 환경이 발달한 이유로요. 그렇긴 하지만 인식과 느낌입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되겠죠? 상대방하고. 어떤 상황에서? 대화 상황에서요. 이거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대비되는 게 뭐냐? 콤마 앞에서는요, 얼굴을 맞대지 않고서 전화상으로 얘기를 나누는 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전화가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제 얼굴을 맞댄 대화상의 어떤 그 연결감, 이 느낌, 이게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얼굴을 맞댔느냐 맞대지 않았느냐, 요 대립구도가 아닐까라는 거 저희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요걸로 나눠서 이제 읽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여기
B도 한번 보면요. telephone call 하고 나왔잖아요. 얘는 청각적인 신호를 제공하고요. 즉각적인 응답을 제공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얘네들이 아무래도 이메일보다는 좀 더 풍부하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이메일이라는 새로운 대립구도가 등장한 거죠. 전화랑 이메일의 대비인 거예요. 이메일 같은 경우는 소리가 안 들리죠. 텍스트만 있어요. 그 다음에 즉각적인 답장이 안 됩니다. 이렇게 비교하고 있구나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이번엔 또 새로운 거. 비디오 컨퍼런싱. 얘는요. 더 풍부하대요. 전화기보다. 왜? 얘는 시각까지 추가가 되었거든. 자, 느낌 오시죠? 이메일이 일단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수준은 좀 떨어지고 제일 즉각적이지도 않고 시각적인 거, 청각적인 거 다 없고 얘보단 전화가 나아요. 그리고 얘보다는 화상회의가 나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의 수단들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소재도 친숙합니다. 자, 그 다음이요. 두 번째 단락인데 연구원들은요. 다음과 같이 이제 말을 합니다. 성공적인 매니저들은 좀 더 풍부한 매체를 선택을 한대요. 뭐에 대해서? 좀 혼란스럽고 애매한 메시지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반대로 좀 기름기가 빠진 덜 풍부한 그런 매체를 선호한대요. 뭐에 대해서는? less routine, 덜 일상적인 것에 대해서는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러 가지 매체가 있었잖아요. 조금 혼란스러운 메시지, 아무래도 좀 어려운 메시지가 되겠죠. 이거는 풍부한 미디어가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아까 뭐 화상회의 같은 거. 근데 덜 일상적인 거는 덜 풍부한 걸 쓴대요. 그러면은 지금 요렇게 대립구도니까 얘도 요렇게 대립구도가 돼야 되겠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일상적이라 하면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죠. 그럼 얘도 아까 레스도 나왔습니다만 어렵다는 거잖아요. 근데 얘도 어렵다는 거잖아요. 이상하다는 생각 벌써 들죠? 그래서 답은 벌써 이제 쉽게 4번으로 나오는 겁니다. 좀 더 일상적이고 간단하고 쉬운 거. 이거는 덜 리치한 이제 미디어를 써도 된다. 뭐 이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뒤에 예시랑 연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복잡한 어떤 고객과의 합의를 논의해야 될 때, 그때는 아까 나온 것처럼 face-to-face meeting, 좀 더 리치한 거를 쓰는 거고요. 반대로 그냥 일상적인 거, 이런 것들은 굳이 그런 걸 쓸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거 활용되시겠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 지금까지 다 예시잖아요. 다양한 소통의 채널들이 나왔어요. 그렇죠? 좋은 소통가가 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컨테이너를 선택해야 된대요. 즉, 이 중에 뭐가 제일 좋아요? 그런 거 없다고요.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고요. 자,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대놓고 니드투 나왔어요. 그렇죠? 주제문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선지 보실게요. 많이 간 게 2번? 근데 여러분, cutting edge 하면요. 얘가 최첨단을 말하는 건데 최첨단이 제일 좋은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상황에 맞게 잘 써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4번. 어떻게 해서 사회적 존재감이 발달하게 되었는가? 기준을 잡으면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이 글의 중심 내용.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해라. 자, 1번 보실게요. 그렇죠. Which channel? What matters? 어떤 채널이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뭐에 있어서? 성공적인 소통에 있어서. 그래,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해라. 이거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걸 하느냐가 중요하다. 자, 답 1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장문 독해. 자, 이렇게 해서 저는 해설은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총평은 전반부에 이미 어느 정도 제가 드렸습니다. 수능 때까지 해야 될 것도 말씀드렸으니까 앞에 제가 정리해 드린 거 그거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뭐 비슷한 말을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시험이 어려웠다. 그래, 뭐 통계적으로는 당연히 어렵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그렇게 치면요. 그럼 옛날에 막 한 10년 전, 15년 전 기출문제 풀어보면은 되게 쉬웠는데도 정답률 막 4, 50%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거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다고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정답률이란 거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인 난이도는 어렵다고 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이거는 좀 약간 좀 누가 좀 공감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십수년 동안의 십수년 동안의 기출 문제를 봐온 강사로선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의 난이도 시험은 예전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는 이런 반응이 아니었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유독 6월에 영향이 좀 컸다라고밖에 저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거를 최고 난이도로 규정하시면 안 되고 이 위는 없을 것이다 라고 단정하셔서도 안 됩니다. 수능에서는 이거보다 잘하면 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를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특히 3등급, 2, 3등급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 지금 되게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거거든요. 정말 방심했다간 4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수능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미 1등급이었는데 2등급으로 떨어지셨던 분들도 3도 가능해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고집을 피우고 싶진 않지만 아니다. 이번 9월 모의고사 그냥 무난했다. 물론 일부 어려운 문제 있었지. 근데 뭐 어려운 문제 원래 나오는 거 아닌가? 한두 문제 정도는. 자, 그런 문제가 있었고 물론 매력적 오답 있었지. 근데 뭐 처음 나오는 거 아니잖아. 자,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막 놀랍고 신비하고 특출한 시험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전부 다 기출해서 과거에 비슷한 패턴을 발견을 할 수가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놀라운 점은 없었습니다. 놀라운 건 오답률이에요. 네. 자, 그래서 9월 달의 교훈. 현역이기 때문에 그래 6월에 속을 수 있다고 칩시다. 아마 벌써 N수생들만 해도 이거 봐라 역시나 그럴 줄 알았다 고3들 아마 그러고 있을 거예요. 강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정신 차립시다. 자, 이게 원래 평가원 시험이고요. 이거 이상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게 제 결론이니까 잘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 시즌이 이제 뭔가 좀 의욕이 떨어지기 되게 쉽거든요. 여름이 다행히 좀 끝나가는 게 보이긴 하는데 덥고 습하고 이제 그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심지어 9월이라도 좀 잘 봤으면은 그걸로 좀 부스터 삼아서 열심히 할 텐데 시험 결과도 안 좋다? 막 벌써 재수 생각 들고 막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냥 그냥 지방대 갈까? 지방대를 뭐 제가 비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나름 강사인데 좋은 대학 목표를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대충 갈까? 막 그런 생각 들고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근데 어떤 마음가짐이 제일 좋냐면요. 저도 이제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죽어라 열심히 해라 당연히 그거는 지금은 이제 바랄 수는 없는 시기이고 그렇게 하면 물론 좋겠지만 적당히 페이스 유지하는 게 훨씬 중요하고 그냥 그날 해야 될 거 잘하자. 그리고 그날 해야 될 거는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계속 지적하는 것들 수능에 필요한 걸 하자. 딱 이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요약. 수능에 필요한 게 뭔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시고 그거 매일 그냥 꾸준히 하세요. 성적표 만약에 불안하면 그냥 보지 마세요. 채점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시험성. 다만 내가 틀린 거에 대한 보완은 해야 되니까 그거를 위한 채점만 하시고 바로 이제 잊어버리세요. 나 몇 점이었지? 기억 안 나. 근데 내가 뭘 틀렸지, 내가 뭘 약했지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고 가져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또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실무 보고 나서 채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점수에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인 거 알거든요. 모순적이죠. 아니 결과를 잘 내기 위해서 수능 대비를 하는 건데 결과에 연연하지 말라니.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냥 결과에 연연 안 하고 그냥 내가 해야 될 거 하다 보면 오히려 그때 더 결과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막 결과에 연연하니까 오히려 결과가 안 나오고 그럴 때 있습니다. 아마 나중에 느끼게 되실 거예요 또. 자, 어쨌든 고생하셨고 저는 10월 모의고사 또 아마 해설은 할 것 같습니다. 뭐 모든 모의고사는 다 해설을 하기로 했으니까 자 그때 마지막으로 만나기로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